앞에 싸워갈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들리는 길을 열어주시옵소서. 전하는 자의 입술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주의 이름 부르시고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주여. 할렐루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함께 기도한 걸로 기도 시작한 걸로 하겠고요. 우리 현숙현 교수님 영문학 전공하셨다가 저처럼 학부 때는 아마 왼손을 잘 쓰셨던 분인데 말씀과 성령으로 극적으로 하나님의 도구로 변화되셔서 귀하게 전국적으로 쓰임받고 계신 분입니다. 그 세미나 지난번에 한 120명 가까이 오셔서 식당에서 했는데 이번에는 세상 인간적인 눈으로 보면 여러 가지 안 좋은 환경이에요. 이 장소부터 모든 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3월 12일 날 이날 약속을 했는데 남성교회는 감독회장님이 다 강화도에서 땅 밟혔다고 다 올라가셨고 여성교회는 필리핀 선교도 단기 3박 4일 떠나셨고 그래서 주력으로 참석하던 분들이 다 빠졌음에도 불구하고 이번에 78명 등록했죠? 목사님, 서기 목사님 78명 등록했죠? 이건 80명 정도 돼요. 80명. 원래 이 좌석이 80명인데 지금 오고 계시는 분이 있고 오늘 새벽에 갑자기 밤새 두통 때문에 못 온 분도 있고 장난이 아니에요. 참석 못하게 하려고. 지난번에 제가 평원에 입원해 있었는데도 휠체어 타고 왔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감독님 와서 기도해달라 했더니 천연직 감독님 또 뭐 전국에서 열방교회 모여서 모임이 있어서 안 된다고 그러시고 종무님은 제가 기도부터 하려고 했는데 지금 되게 힘드셔요. 여러 가지로 연애 복잡한 일로. 그래서 제가 부담드릴 것 같아서 지금 USB 좀 알려달라고 전화드렸고요. 전반적인 상황에도 불구하고 우리 다 같이 한마디만 할까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에게는 이 모든 것이 합력하여 아가도스 최고의 복을 이루느니라. 아멘. 말씀을 우리가 기도한 겁니다. 현숙현 교수님 나오셔서 시작이 좀 늦었으니까 그만큼 쉬는 시간을 좀 줄이고 하겠고 원래 15분 있는데 우리 다 같이 격려의 박수 힘있게 해달라고. 안녕하세요. 치유신대 현숙현입니다. 올해는 특히 또 우리 감리교단하고 제가 인연이 많이 돼요. 저번에 3월달에 왔을 때 되게 고향에 온 것 같은 막 그런 느낌이었다. 어렸을 때 제가 현재 지금 힐탑 그 교회에서 제가 어렸을 때부터 신앙생활을 했고 거기서 남편을 만났고 항상 이제 감리교단 중심으로 이렇게 생활하다가 이제 제가 신예교단으로 이제 학교를 옮기면서 이제 교단을 그쪽으로 옮기게 됐습니다. 그래도 오면은 되게 고향 같고 이제 맞아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때 이제 한번 여러분 뵙고 또 저번에 한 달 전쯤이었나요? 그때 또 그 남부연회 그 평신도 그 수련회 때 제가 그때 이제 저출산 주제로 여러분하고 나누고 오늘 또 다시 또 뵙게 됐습니다. 혹시 저를 지금 세 번째다 하시는 분 혹시 계세요? 세 번째? 여기 네 저번에 3월에도 이제 저를 뵌 분들도 계실 것 같고 그래서 오늘 뭐 제가 계속 이런 거 관련된 거 관련해서 연구도 많이 하고 계속 이제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셔가지고 확장 해주셔서 오늘 또 이제 새로운 말씀을 좀 드려야 되겠다 했는데 또 어제 밤에도 갑자기 또 내용이 너무 많이 바뀌어가지고 너무 죄송한 거예요. 이정규 목사님께서 일찍 그 요청을 하셔가지고 드렸는데 중간 부분이 근데 또 다 뒤집어져가지고 하나님이
이쪽에 좀 더 집중하길 원하신다라는 어떤 마음이. 그래서 제가 오늘 여러분이 그 책자는 아니더라도 PDF 파일을 보내드렸어요. 그래서 따로 받으시면 되거든요. 하시고 지금 그 포인터가 다음 이렇게 요청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네, 그러면 오늘 주제도 역시 이제 유엔에 대해서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동성애 문제, 차별금지법 이 문제가 우리 나라만의 문제가 아니라요. 전 세계 지금 아주 문제거든요. 근데 이제 그게 어디서부터 시작이 됐느냐? 유엔부터 모든 것이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 뿌리, 근원을 알아야 진정한 어떻게 영적 전쟁이 일어나는지를 우리가 알고 누구를 대상으로 싸워야 될 것인가 이제 좀 더 전략적으로 우리가 이제 알아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이 자리를 통해서 지식의 영, 지혜의 영, 분별의 영이 여러분에게 다 임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네, 오늘 또 전체적으로 또 흐름을 또 모르실 분들도 있고 그냥 간단하게 한두 장으로 정리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세상은 전체적으로 반성경적으로 흘러가고 있죠. 근데 이제 어느 순간 갑자기 그런 게 아니라 이미 서서히 그런 흐름들이 계속 있어 왔습니다. 근데 그러다가 아까 전에 말씀드렸듯이 본격적으로 유엔을 통해서 전략적으로 정책적으로 아주 급속도로 이제 퍼지기 시작을 합니다. 그냥 뭐 서구에서 배웠던 이제 사람들이 저처럼 학자들이 와가지고 애들 가르치다가 서서히 그게 아니라요. 그냥 팍 들어왔어요. 근데 그것도 모르고 우리는 그냥 이제 받아들이게 됐고 어느새 보니까 이제 세상이 바뀐 거죠. 이제 그제서야 이제 우리가 싸우고 있는 거예요. 이게 다 뒤집어진 쯤 돼가지고 이제서 이상하다. 네, 그래서 이제 지금 도대체 어디서부터 어떻게 됐는지도 짚고 그럼 전 세계적으로 반대하는 국가들은 없을까요? 우리처럼 크리스찬들은요 다 반대하거든요. 솔직히 차별금지법이 제정이 된 국가가 한 30여 개 국가밖에 안 됩니다. 나머지 국가들은요 그거와 상관없거나 반대하고 있거나 이제 그래요. 그러니까 그런 흐름 속에서 많은 국가 크리스찬들을 중심으로 싸우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가지고 여러분하고도 조금 나눠보려고 해요. 그래서 일단은 3번에 우리나라에 어떻게 이런 것들이 실제 영향이 미쳤는지 어제도 이제 교과서 관련해서 크게 이제 포럼이 있었는데 혹시 여기 또 어제 오셨던 분들도 계실 수도 있는데 이제 내년부터 교과서가 바뀝니다. 네, 그래서 2022년도에 교육과정 그때 개정이 된다 그래서 열심히 많은 크리스찬 분들이 싸우셨어요. 이제 엄한 내용들이 교과서에 너무 많이 들어가 있어서 예전에는 교과서 자체를 나중에 결과적으로 보고 문제다 해서 선생님들 찾아가서 이런 거 가르치지 말라고 학교 앞에서 시위를 했었는데 그런다고 바뀔 수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미 정책이 내려왔고 그 선생님들은 그대로 가르치셔야 되는 의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이렇게 싸울 수는 안 된다 해서 실제 교육과정 바뀔 때 이제 가서 교원대, 청주 조치원 쪽에 있는 교원대에 가서 열심히 싸우고 그리고 교육부 거기 그 앞에 가서 싸우고 해서 이제 교과서가 나오기 전에 방향성을 잡을 때 그때 이제 싸우자 해서 그때 열심히 싸워서 열심히 몇 가지 용어를 좀 뺐어요. 성소수자, 성 빼라. 그리고 섹슈얼리티 용어 빼라. 그래서 몇 가지를 우리가 이제 뺐어요. 뺐는데 이제 정말 제대로 삭제를 한 상태에서 교과서가 나왔는지를 이제 검토를 해야 되잖아요. 10월 30날까지 모든 중고등학교에서 교과서를 이제 마지막으로 채택을 하도록 돼 있어요. 이제 출판사 쫙 나왔거든요. 지금 이미 교과서가. 그러니까 이제 많은 지금 안에 이제 학부모들 해서 위원회들이 있겠죠. 그리고 학교에서도 이제 교과서를 지금 막 채택하는 과정인데 뭐가 잘못됐는지를 이제 빨리 우리가 이제 비판을 하고 분석을 해야 이제 우리가 나가서 이 교과서 채택하면 안 됩니다라고 얘기할 수 있죠. 지금 얼마 시간이 안 남았어요. 그래서 어제 급하게 이제 국회에서 포럼이 있었는데 500여 명의 학부모님들 그분들이 오셔서 다 못 들어오시고 그렇게 해가지고 어제 급하게 이제 진행이 됐습니다. 그래서 교과서를 봤는데 우리가 그렇게 싸웠는데 그게 거의 반영이 안 됐어요. 거의 안 됐어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본 거는 그래도 그나마 성소수자는 없었어요. 성자는 없었는데 은근슬쩍 차별금지법 얘기하고 국가인권위원회 들어가고 페미니즘 얘기 들어가고 보건교과서는 난리가 났어요. 다 들어갔어요. 예, 그래서 거의 교육부의 그 권고를
한 거나 마찬가지다. 그래서 이거는 법적으로 소송도 들어가야 되고 그래서 이제 굉장히 일이 또 많아졌어요. 그래도 실제 교과서를 채택하기 전에 사전에 우리가 뭐래도 손을 쓸 수 있어서 이제 지금 몇 주 안 남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그거를 위해서 기도를 해주셔야 돼요. 근데 이런 이제 법, 교육 이렇게 장악이 된 데는 뒤에 유엔이 또 한 몫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육부만 가서 싸울 게 아니라요. 지금 싸워야 될 그런 영역들이 너무 많아서 그런데 우리처럼 지금처럼 전 세계적으로 이런 저항의 움직임이 굉장히 세게 일어나고 있다. 그런 얘기들을 전체적으로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제가 이제 자주 보여드리는 이제 PPT인데 혹시 이제 처음 보시는 분들을 위해서 다시 좀 복습도 하고 이제 하겠습니다. 반성경적인 이제 흐름이요. 이미 창세기 3장 때부터 나오죠. 이제 그게 다른 모양으로 계속 이어져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이 되고 내가 선과 악을 결정하려고 하는 어떤 그런 흐름들은 이미 있어 왔는데 일단 한번 전 이제 역사를 보면은요 프리모더니즘 하면 이제 중세 시대죠. 중세 시대 500년경부터 한 1500년 정도까지 그 당시는 이제 카톨릭이 이제 국교인 이제 유럽 전체에 이제 굉장히 종교 기독교 중심의 어떤 그런 흐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신 중심이었고요. 말씀 중심이었고 물론 이제 타락의 길로 가긴 했지만 절대 하나님을 부정하는 시기는 아니었다. 하나님은 계시다라는 그 마음은 확실했어요. 단지 이제 나는 절대 구원을 받아야 돼. 천국은 가고 싶어. 막 그래서 이제 그런 갈망 때문에 또 사고 팔기까지 하는 이제 그런 이제 부작용도 일어났지만 그만큼 진리는 있고 하나님의 말씀은 이제 변하지 않는다는 어떤 네 감사합니다. 그런 이제 분위기였다라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모더니즘의 시대가 도래하는데요. 갑자기 프리 모더니즘에서 모더니즘 확 바뀐 거는 아니고요. 항상 어떤 사건들이 있습니다. 이제 프리 모더니즘 중세시대 끝자락에 이제 타락의 끝으로 가잖아요. 그렇죠. 이제 그런 거에 대한 반작용으로 이제 두 가지 사건이 터지죠. 르네상스와 종교개혁이 이제 터집니다. 르네상스는 어디로 돌아가자? 중세시대 바로 전에가 그리스 로마 문명이었거든요. 알렉산더 대왕이 이제 완전 그리스 제국을 만들잖아요. 그래서 막 유럽 그 남부 그쪽을 전체를 다 제패하다가 그 지역을 이제 로마가 다시 점령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리스 로마의 어떤 인간 중심의 굉장히 어떻게 보면 인본주의적인 어떤 그 가치관이 그 당시 굉장히 철학 아리스토텔레스, 플라톤 어마어마한 지금 철학 그 서구 세계를 아주 그 근본을 어떻게 다져준 어떤 그 철학이 그때 그리스 로마 시대에 다 만져준 거거든요. 그러다가 중세 시대 때 이제 신앙, 이제 종교가 타락을 하면서 다시 그 시기로 돌아가자라는 게 르네상스예요. 그래서 그리스 로마 문명 이제 그쪽으로 돌아가자, 굉장히 인본주의로 돌아가자라는 것이죠. 그리고 또 다른 이제 흐름이 바로 종교개혁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이제 종교개혁은 이제 유럽 북쪽 지역에서 이제 시작이 됐고 르네상스는 유럽의 남부 지역에서 시작이 되면서 이제 갈래가 나눠지는 거죠. 하나는 인본주의로 가고 있고 다른 하나는 신본주의의 길을 이제 가게 됩니다. 그런 흐름 속에서 미국이라는 이제 신대륙이 발견되면서 미국이 이제 세워지면서 종교, 기독교 어떻게 보면 개신교 중심으로 한 베이스로 한 이제 나라가 세워지고 서서히 계몽주의, 인본주의적인 요소가 또 이제 유럽, 미국에 이제 같이 이제 들어오게 되죠. 그러면서 미국이라는 나라가 설립이 됩니다. 그러니까 미국은 우리가 잘 알기로는 이제 기독교 국가로 이제 청교도 때는 그랬죠. 기독교 국가로 세워졌다고 생각을 하는데 엄밀히 보면은 1700년대 그때는요 이미 기독교적인 어떤 요소에다가 계몽주의적인 요소가 다 가미돼서 혼합이 된 상태에서 미국이 세워집니다. 여러분 벤자민 프랭클린 아시죠? 벤자민 프랭클린이 원래는 미국 이제 초대 대통령이 될 뻔했어요. 초대 대통령은 미국을 독립으로 이끈 조지 워싱턴이 이제 초대 대통령으로 일단 하자 하고 두 번째 벤자민 프랭클린을 엄청 밀어붙였죠. 왜냐면 그 사람이 미국의 독립을 이끈 사람이었고 우리가 잘 아는 피레침도 만드는 과학자기도 하고 인쇄술도 만들었고 뭐 예술 뭐
심지어는 안경 그런 것도 굉장히 이제 그러니까 다방면에서 엄청난 사람이었어요. 벤자민 프랭클린이. 근데 그 사람이 이제 대통령이 안 됐는데 100달러에 그 사람 얼굴 있잖아요. 100달러 미국에. 그 정도로 미국의 영향력을 엄청나게 끼친 사람이고 독립선언문을 작성하는데 굉장히 영향을 끼친 사람입니다. 참고로 제가 영문학 전공이어서 문학계로는 근데 왜 이 이야기를 말씀을 드리냐면 벤자민 프랭클린이 철저히 계몽주의적인 사람이었거든요. 철저히 인본주의자였어요. 교회를 다녔습니다. 왜냐하면 도덕적으로 유용하기 때문에. 유용하기 때문에 내 삶에 도움이 되기 때문에 교회를 다녔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의 신앙은 어떻게 보면 모양만 신앙인인 그러니까 그 사람이 어떻게 보면은 독립선언문 작성에 굉장히 큰 영향을 미쳤고 그러면서 미국이 세워졌고요. 그 사람은 건국의 아버지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이 사람은 그러니까 그 당시 미국이 만들어질 때 이미 그런 것들이 짬뽕이 된 상태에서 만들어졌다라는 것. 그러니까 종교개혁과 르네상스의 어떤 영향이 다 짬뽕이 돼서 만들어진 나라가 미국이다. 그렇게 아시면 돼요. 그때 모더니즘. 이때는 서서히 사람들이 이제 이성이 강해지고 그렇죠. 그러면서 서서히 하나님을 멀리하기 시작을 합니다. 내가 더 이제 중심이 되는 거죠. 내 사고가 더 중요한 거고 나는 존재한다, 생각한다, 고로 존재한다. 이게 어떻게 보면 모더니즘을 시작한 대표 문구거든요. 내가 존재하는 근거가 뭡니까? 사고한다라는 거잖아요. 데카르트가 말하는데 하나님이 나를 만드셔서 창조하셔서 내가 존재하는 게 아니라 내가 사고하기 때문에 내가 생각하기 때문에 존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완전 나의 존재의 근원이 완전 바뀌는. 그러면서 철저히 나 중심의, 인간 중심의, 서서히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가는 이 신론의 시대가 되죠. 근데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며칠 기도 안 하고, 말씀 묵상 안 하고 하면은 내 자아가 굉장히 팔팔해지잖아요. 성령님은 어디 간데 온데간데 없고, 그런 삶을 살잖아요.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을 외침에도 불구하고 근데 이 신론이라고 외치는 사람들 마음에 하나님이 계시겠습니까? 아니요. 없죠. 이제 그러니까 서서히 하나님을 잊어가기 시작을 합니다. 그때 바로 등장한 사람이 찰스 다윈이에요. 1859년 그때 종의 기원이라는 책, 진화론이라고 하죠. 종의 기원이라는 책이 출판이 되면서 하나님은 안 계시다. 태초에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지 않으셨다. 창세기 1장 1절을 전면 부정하는 종의 기원이라는 책이 딱 나오니까 사람들이 어쩐지 안 계신 것 같았는데 맞네 안 계시네 하면서 이제 딱 그냥 결론이 나는 거죠. 그때부터 본격적으로 무신론의 시대로 이제 흘러가게 되면서 세상을 보는 눈에 이제 더 이상 하나님은 없는 거예요. 염두에 두지 않고 세상을 이제 봅니다. 그러니까 과학적인 사고가 뭡니까? 보여지는 근거를 가지고 세상을 이해하는 거잖아요. 증명이 안 되면 아닌 거잖아요. 철저히 보이지 않는 거를 배제하는. 그게 굉장히 어떻게 보면은 계몽주의적인, 이성적인 어떤 그런 시대의 그런 과학적인 사고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20세기 들어와서는 본격적으로 신은 없다. 하나님은 없다라고 이제 대놓고 선언하는 무신론의 시기. 이제 지금 현재 포스트 모더니즘의 끝자락. 지금 이제 포스트 모더니즘이 아닌 다른 시대로 넘어갔다고 하는데 지금 아직 이제 그래도 포스트 모더니즘의 영향권 안에서 여러분이 하나님은 계시다. 진리는 있다라고 외치는 아주 극소수에 이제 해당하는 사람들이 여러분이십니다. 그러면서 이제 여러분들 너무 잘 아는 니체 한번 짚고 넘어갈게요. 이 사람은 그래도 찰스 다윈은요 신은 없다라고까지는 얘기는 안 했고요. 그냥 논리적으로 생각해보니까 그럼 하나님이 배제됐겠구나라고 우리가 그냥 생각을 하는 거죠. 니체는 대놓고 선언을 하죠. 신은 죽었다라고 선언을 해버립니다. 굉장히 위험한 발언이죠. 그냥 나는 하나님이 안 계시다고 생각해 라는 차원이 아니에요. 신은 죽었다라는 거는 여기서 말하는 신은 창세기에 나오시는 그 유일신 하나님을 의미합니다. 왜냐하면 서구가 다 그냥 어떻게 보면은 이제 성경적인 어떤 가치에 기반으로 하기 때문에 이들이 얘기하는 신은 성경 속의 하나님을 의미하는 거죠. 근데 그 하나님이 인간하고 인간이 모든 걸 다 허락하시지만 하나만 허락하지 않으시죠. 바로 그 선과 악의 영역. 선악과가 아니라요. 그 뭐 열매 따먹고가 아니라요. 그 선과 악의 영역은 하나님 거다. 이거는 내 영역이다라고 하나님이 명확히 구분을 해놓으셨죠. 그런데 신은 죽었다라고 하는 건요. 그 선과 악의 영역을 만들었다고 하는 그 존재가 애시당초 없는 거야 라고 하는 거예요.
네, 그럼 선과 악의 영역이 없다라고 하면은 그럼 누군가는 뭐 선과 악이 있다고 하면서 우리가 살아왔잖아요. 그럼 누가 그걸 결정하냐? 신이 없다고 하면 인간이 스스로 결정해라. 네, 초인이라고 니체는 얘기를 해요. 인간이 종교의 노예가 되지 말고 스스로 초인이 돼서 네 삶을 네가 스스로 결정을 해라 라는 거예요. 네, 그러면 스스로 결정을 한번 해보시면 어떻습니까? 뭐 항상 일정합니까? 옳고 그름이 정확히 기준이 명확합니까? 얼마나 내 입장 중심으로 입장이 다 다르죠? 다 옳잖아요. 서로 다 옳잖아요. 네, 다 옳습니다. 그래서 다양성이라는 개념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네 말도 옳고 내 말도 옳고 저 사람 말도 옳고 다 저 입장 이 입장 다 맞아. 네, 그래서 다양성이라는 개념이 나왔어요. 근데 이 다양성이라는 개념이 우리가 뭐 나쁜 건가? 다양하다? 좋은 거 아니야? 다양한 문화, 다문화 좋지 않나? 라고 하는데요. 포스트 모더니즘에서 말하는 다양성은요, 기본적으로 포스트 모더니즘은 진리나 어떤 질서, 바운더리, 하나님이 주신 바운더리 자체를 없앤 게 포스트 모더니즘이에요. 그냥 바운더리, 남자와 여자의 바운더리, 선과 악의 바운더리, 하나님과 인간의 바운더리, 모든 바운더리를 완전히 깨는 게 포스트 모더니즘이거든요. 다양성에서 바운더리를 깨보세요. 모든 게 다 가능해지는 거예요. 옳고 그름이 없이 모든 게 다양하다, 모든 게 다 용인이 된다. 그게 굉장히 위험한 것이죠. 네. 남녀만 있냐? 다양한 성도 있을 수 있어. 다양해. 네, 포스트 모더니적인 접근에서는 가능해요. 네,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돼요. 네, 제3의 성, 제3의 성인데 제3이 수십 가지, 수백 가지가 될 수도 있죠. 왜냐하면 이미 바운더리가 무너졌기 때문에 무제한이 가능하다. 그래서 위험한 거예요, 포스트 모더니즘이. 그리고 유동적이죠. 시대에 따라서 오늘 아침 기분에 따라서 저녁 기분에 따라서 내 생각이 달라질 수 있고 갑자기 저 사람 입장이 이해가 안 될 수도 있고 굉장히 유동적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포스트 모더니즘 키워드 중에 하나가 바로 유동성. 그 다음에 주관적이잖아요. 얼마나 입장 차이가 다릅니까? 되게 주관적이죠. 그 다음에 사회 문화 구성주의가 또 다른 이제 키워드인데 사회, 문화, 역사에 따라 또 달라지잖아요. 그 사람들이 말하는 진리라는 게. 그쵸? 이게 옳다라는 게요. 시대마다 다르고 문화마다 다르다. 푸코라는 이제 굉장히 유명한 소외성애자, 동성애자 그 사람이 어떻게 포스트 모더니즘 기반을 닦은 사람인데 그 사람이 사회 문화 구성주의를 굉장히 외친 사람입니다. 네, 그게 이제 젠더, 성에다가 대입된 게 바로 우리가 말하는 젠더 이데올로기예요. 그러니까 젠더 이데올로기는 철저한 반성경적인 포스트 모더니즘 개념에 근거한다. 그런데 이게 또 위험한 게 포스트 모더니즘 자체도 위험한데요. 포스트 모더니즘은 하나의 그냥 개념이잖아요. 컨셉, 그냥 개념인데 젠더 이데올로기는 왜 위험하냐? 그냥 머릿속에 있는 그냥 애매모호한 그냥 추상적인 개념을 실제 성에다가 대입을 해버린 거예요. 사람의 그 몸에다 대입을 해버리는 거예요. 그게 얼마나 위험합니까? 그러니까 다양성 유동성에다가 성에다가 딱 대입하니까 성은 다양하고 유동적이야. 이제 그렇게 돼버리는 거죠. 억지로 그 개념을 몸에다가 맞춰버리니까 이제 수술도 하게 되고 막 법적으로도 용인이 되고. 네, 왜냐하면 이게 가능해지는 게요. 이미 학계나 법조계나 언론계나 그런 데는요. 이미 다 포스트 모더니즘이 이제 완전히 장악을 한 때가 뭐 7, 80년대부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사고로 공부를 하고 그런 사고로 세상을 보면요. 다 법도 바뀌어야 될 거예요. 교육도 바뀌어야 되고. 네, 그래서 지금 어제도 제가 교과서 분석을 어제 하고 왔는데 다양한 너의 입장을 논의해봐라. 그게 이제 탐구 활동인 거예요. 근데 다양한 활동 중에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선이 없어졌다고, 바운더리가 없어졌다고. 어제 하는 예 중에 하나가 그 성관계, 사랑과 성관계라는 어떤 그 개념이 있는데 사랑을 하면 성관계를 할 수 있다? 아니다? 네, 그게 세 가지 입장이 있어요. 원래는 우리는요, 예전에는 교련 시간에 이렇게 가르쳤어요. 사랑을 하더라도 항상 결혼이라는 테두리 안에서 그 안에서 나눌 수 있는 게 이게 맞다. 그게 교과서가 가르쳐야 될 방향이거든요. 아무리 애들이 어떻게 뭔 짓을 하고 돌아다니고 언론이 뭐라고 미디어가 뭐라고 해도요. 교과서만큼은 그 바운더리를 만들어줘야 돼요. 애들에게 옳고 그름은 안 가르쳐줘야 되잖아요. 네, 그랬어요. 한 20년 전만 해도 교과서가 국가인권위원회가 본격적으로 개입을 하면서 그 개념이 완전히 바뀌면서 어제는
이제 세 가지 입장을 교과서에서 제시를 하는 거예요. 모든 교과서가 다 보수주의, 결혼 안에서 하는 거다. 네, 그리고 중도주의, 사랑하면 할 수 있다. 결혼하고 상관없이. 자유주의는 쾌락 중심의 동의하에 할 수 있다. 상대방의 피해만 주지 않으면 동의하에. 세 가지. 여러분 뭐가 말타고 생각하십니까? 당연히 보수주의잖아요. 아무리 애들이 뭐 하고 돌아다녀도 우리는 보수주의 입장이 옳다고 얘기를 해야 되는데 이 세 가지를 정확하게 아주 정확하게 딱 그 세분화 딱 해가지고요. 그리고 참고생활에 이 세 가지 중에 너의 입장, 너는 뭘 지지하는지 이 입장을 같이 토론해봐라. 이제 그렇게 가고 있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포스트 모던적인 접근인 거죠. 바운더리가 완전히 무너졌어요. 그렇게 아직 굉장히 논란의 중심에 있는 거는요, 애들에게 이건 옳은 거야 라고 제시하는 게 교과서의 역할인데 모든 논란이 되는 걸 다 교과서에 넣었어요. 요새 차별금지법, 뭐 생활동반자법 논란이 되는데 너는 어떻게 생각해? 논의해봐. 이제 그렇게 되는 거예요. 논란이 되는 거는 아예 교과서에서 배제가 돼야 되고 모든 검증을 통해서 사실이라고 하는 거, 팩트만 교과서에 나눠져야 돼요. 지금 그게 그렇게 무너졌다. 모든 바운더리가 무너진 상태. 네, 그리고 주관적 성에 대입하니까 주관적인 성이 되는 거죠. 내가 이제 바뀌어진 거죠. 그 다음에 우리가 말하는 젠더, 철저히 포스트 모던적이죠. 사회문화적으로 구성된다. 네, 이런 개념을 이제 인간에 대입하다 보니까 막 이런 모든 게 다양한 거죠. 첫 번째 그림은 뭐냐면 두 트랜스젠더끼리 결혼한 거예요. 둘 다 트랜스젠더인 거예요. 키 큰 여자처럼 생긴 사람이 원래 남성인 거죠. 근데 이제 수술을 해서 여성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제가 봤을 때 성기는 유지가 된 것 같아요. 성기는 절단하지 않고 이제 계속 저런 상태. 그 다음에 이제 임신한 사람이 원래는 여자인데 이제 수술을 해서 남자가 된. 네, 그래서 이제 둘 다 트랜스젠더끼리 결혼을 했는데 실제 임신은 누가 했습니까? 법적 남성이 임신을 한 거예요. 이해가 되시는가요? 네, 이게 용인이 되는 사회가 됐어요. 네, 그때 이런 케이스가 굉장히 많더라고요. 여러분 이제 기사 찾아보면요, 이게 다 나와요. 네, 그 다음에 뭐 이번 올림픽 때도 뭐 난리가 났었죠. 뭐 트랜스젠더들 그냥 막 다 들어와서 여성 스포츠에서 다 휩쓸고 있죠. 네, 그래서 이제 미국도 이제 난리가 났습니다. 그래서 이거 뭐 싸우고 있죠. 예전에는 용인하다가 이게 뭐냐, 이제 그렇게 되는 거죠. 어떻게 보면은 여성들이 역착을 당하는, 네, 사회 무질서 아주 극으로 가는. 세 번째는 무성입니다. 무성. 여잔지 남잔지 모르겠잖아요. 네, 수영을 하고 있는 여성 같은, 네, 본인은 무성이라고 합니다. 자기는 여성도 아니고 남성도 아니에요. 근데 이 사람이 이제 아이를 낳았어요. 아이의 성별을 동그라미 제가 해놨죠. unknown, 알 수 없음.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 본인이 성인이 되면 스스로 결정하게끔. 왜냐면은 어떻게 바뀔지 모르기 때문에. 네, 지금 이게 철저한 포스트 모던적인 이제 그런 그 개념이 적용된 결과다. 지금 이 사회는 어떻습니까? 이런 것들이 용인이 돼야 된다는 거죠. 이런 소수자, 이런 사람들이 어떻게 보면 사회적으로 억압을 받고 있는 거 아니냐. 그래서 이들을 특별히 배려해라. 배려 안 했어? 그러면은 너네 혼내줄 거야. 그게 차별금지법이잖아요. 법적으로 처벌하겠다. 이제 그러는 거죠. 네, 이런 사람들에게 쯧쯧거리는 것 자체가 혐오입니다. 이게 지금 우리 지금 혐오 말하면 혐오. 근데 어제 놀랐어요. 또 교과서에서 뭐가 나왔냐면요. 혐오에 대한 대항 발언을 할 수 있다. 대항 표현을 할 수 있다. 대항 표현을 해야 된다. 만약에 당신이 어떤 혐오 발언을 들었어? 그럼 너네도 같이 대항해라. 그거를 가르치는 거예요, 교과서에서. 이제 그러면서 그러면 이제 당연히 이제 누구한테 이제 얘네들이 이제 하겠습니까? 이제 크리스천들에게 뭐라고 하겠죠. 네, 이제 이런 것들이 유엔을 통해서 국제적으로 어떻게 확산이 되는지, 오늘은 유엔을 통해서 가족이라는 개념이 어떻게 무너지고 있는지. 왜냐면 결국은 남녀의 성이 이제 무너지면요, 하나님이 주신 첫 공동체, 가족이 무너지는 거잖아요. 그거는 그냥 하나님이 주신 질서거든요. 이 질서, 가족을 어떻게 서서히 유엔에서 무너뜨리고 있고 싸우고 있는지 보겠습니다. 유엔이 설립된 거는 이제 겉으로 표면적으로 보기에는 굉장히 좋아 보여요. 네, 이제 전쟁을 그만하자는 거죠. 전쟁. 45년이면 2차 세계대전 끝났을 때가 1차 세계대전, 2차 세계대전, 그리고 또 유태인들 대학살이 있었잖아요.
그러면서 20세기 초반에 어마어마한 많은 사람들이 희생이 됐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정말 우리 그만하자라는 어떤 취지에서 만들어진 게 바로 유엔이에요. 이면 다 우리 존엄한 우리 존재인데 왜 함부로 하냐. 네, 그래서 결국은 천부적인 하나님이 주신 굉장히 이게 중요한 개념이거든요. 천부적인 그 당시만 해도 천부적인이라고 용어가 유엔 선언문에 들어가 있어요. 이거는 우리 끝까지 지켜야 돼요. 지금은 이거 빼려고 하거든요. 무슨 신, 천부? 그러면서 은근히 이제 보편적인도 맞는데 그게 어떻게 보면 천부적인 인권 개념 안에 이제 모든 사람이 보편적으로 다 권리를 받은 거잖아요. 근데 지금은 이제 아니야. 특정한 그 사람들만 우리가 특별히 신경 써줘야 돼 하면서 이제 상대적으로 이제 특정한 이제 그 집단에만 이제 인권을 보호해 주려고 하는 게 유엔의 지금 흐름입니다. 여튼 이렇게 시작이 됐던 유엔이 이제 얼마나 많은 회원국들이 모입니까? 그렇죠. 지금 이제 100몇십 개국이 모이니까요. 와, 이제 이게 영적 전쟁인 거야. 누군 한 명이 의도적으로 사악해서 막 한다기보다도 이 영적인 흐름인 거죠. 네. 그러면서 어떻게 되느냐면 모든 국가가 한 대로 하나 모이잖아. 한 대 모이니까 여기에 그들이 그렇죠. 이제 그 반성경적인 가치관을 가진 사람들이 자신들의 어떤 생각들을 피력하고 그거에 의해서 방향을 설정하는데 유엔이 굉장히 유용한 도구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보면 유엔 자체가 특별히 어떤 그 성격이 있는 그 기구는 아니고요. 모든 회원국들이 다 모여서 같이 견제하고 균형 맞추고 침범하지 마. 나 너네 침범 안 할게. 우리 그냥 평화롭게 좀 잘 지내자 하면서 조약도 맺고 협약도 맺고 그게 이제 유엔이 그런 장의 역할을 했어요. 근데 아까 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포스트 모던적인 그런 개념들이 지금 학계에 다 들어가 있잖아요. 근데 그런 사람들이 유엔의 이제 중심부에 이제 들어가기 시작을 하고 그런 사람들이 목소리를 내면서 이제 단체를 만드는 거죠. 소위 말하는 NGO 단체들을 만들면서 유엔에 이제 힘을 행사하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목소리를 내. 이제 그냥 지역 안에서 내다가 이제 나는 나라 차원에서 내면서 이제 미국의 법이 바뀌잖아요. 낙태법 만들어지고 뭐 이혼법 바뀌고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죠. 그 사람들이 유엔이 바로 또 뉴욕이잖아요. 뉴욕. 얼마나 좋습니까? 위치적으로도 유엔에 들어가서 이제 NGO 단체로서 이제 목소리를 서서히 처음부터 내진 않았어요. 처음에 관찰자 입장. 그래서 이렇게 이제 들어갔다가 나중에는 이 사람들이 또 전문가들도 이제 들어갔단 말이죠. 그렇죠? 그리고 전문가들 조언이 좀 필요해. 그러니까 유엔 차원에서 좀 조언 좀 해주세요 하면서 그들이 서서히 이제 들어오게 됩니다. 그러면서 90년대 이후에 냉전이 종식이 되면서 유엔의 굉장히 큰 어젠다가 하나가 이제 상실을 합니다. 원래는 세계 평화를 위해서 유엔이 만들어졌는데 이제 붕괴가 되잖아요. 좀 공산주의가 표면적으로 붕괴를 하면서 유엔이 방향이 확 바뀝니다. 네, 그러면서 이제 그 전문가라고 하는 사람들이 이제 목소리를 더 내기 시작하고 하면서 서서히 새로운 어젠다를 만들어내요. 모든 회원국들을 하나로 아우를 수 있는 어젠다. 뭐가 있을까요? 아동이 문제야. 환경이 문제야. 지금 인권이 얼마나 문제인데 여성도 문제고 그런 어젠다를 내세우면서 그 뒤에 전문가들이 그 언어를 만들어주기 시작을 하고 NGO 단체들이 목소리를 내줘요. 그리고 그 뒤에서 재단, 글로벌 재단들, 소위 말하는 글로벌 리스트들 뭐 그런 사람들이 뒤에서 이제 돈을 엄청나게 재정을 지원을 해주면서 유엔의 하나의 어떤 파워가 권력을 행사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뭣도 모르고 회원국들이 가서 듣고 말이 돼. 그렇지. 여성 문제야. 우리 애들 너무 이제 핍박을 많이 받아. 이래저래 하면서 다 이제 협약에 사인하고 하면서 궁극적으로 모양새가 유엔에 완전히 종속이 되는 그런 모양새가 만들어졌다. 지금. 네, 그래서 유엔의 여러 가지 이슈들 중에 하나가 성이죠. 성. 그래서 우리가 뭐 성혁명 뭐 그러잖아요. 네, 지금 여러분 이 그림 혹시 있으신가요? 네, 여기까지는 있죠. 네, 네. 이게 지금 유엔 안에 처음은 이제 협약. 이게 협약이 우리나라가 유엔하고 맺은 협약들이에요. 여기 지금 장애인 협약이 하나 빠졌는데 이제 우리나라가 유엔에 가입이 되면서 91년도에 이제 소련이 붕괴되니까 우리나라가 가입이 가능했어요. 원래는 예전부터 우리나라가 가입 안 됐었거든요. 소련이 막은 거예요.
대한민국 가입을 시킬 거면 북한도 가입시켜라. 막 이제 그런 식으로 하면서 소련 때문에 우리나라가 유엔에 가입이 안 되다가 이제 소련이 붕괴되면서 자연스럽게 들어가고 북한도 들어가고 이제 뭐 그런 식이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가 이제 협약을 맺고요. 그 다음에 이제 국제대회 보시면은 90년, 92, 93, 94, 91도 있었고 매년 이런 이슈를 가지고 대회를 막 유엔에서 열어요. 네, 다 이 안에는 이제 그런 NGO 단체들의 입김과 전문가들이 뒤에서 또 막 만들어줘요. 막 글 써줘요. 행동, 막 그 계획들 쫙 써주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이래저래 눈에 띄는 전문기구가 또 유엔에 있습니다. 이렇게 제가 세 개로 나눴는데 얘네들이 지금 유엔의 패러다임을 좌지우지하고 있다. 네, 뭐 총회도 있고 굉장히 많은데요. 이제 좀 이따 총회 얘기도 하겠지만 근데 옆에 보시면은요 협약과 제가 옆에 뭐라고 말씀드렸죠? 위원회라고 써 있잖아요. 굉장히 중요해요. 위원회는 어떤 역할을 하냐면요 협약을 체결을 하죠. 지금 뭐 이래저래 인종차별 철폐 협약, 우리 쪽 잘 아는 아동권리 협약 이거 잘 알잖아요. 제일 밑에 아동권리 협약이 체결이 되면 우리가 이제 협약을 사인을 하면 무슨 일이 일어나냐면 협약을 사인을 하면 이대로 하겠다는 약속이잖아요. 이 협약대로 하겠다. 그러면은 어떻게 합니까? 이제 각국은 가서 협약을 이행하기 위해서 이래저래 노력을 하겠죠. 어떤 노력을 할까요? 정책을 만들고 법을 만들고 교육을 하고 이제 그렇게 돼야 되는 거예요. 네, 잘하고 있는지 여부를 누군가는 검토를 해야 되겠죠. 협약은 그냥 협약일 뿐이에요. 문서. 그거를 검토하는 데가 바로 위원회예요. 네, 그러니까 협약이 딱 체결되면 동시에 위원회가 결성이 돼요. 근데 그 위원회에 누가 들어가느냐? 네, 그 전문가들이 들어갑니다. 네, 국가 뭐 나름 우리 대표들도 들어가는데요. 대표들은 이제 형식적으로 들어가고 실제 그 언어를 만들고 방향을 설정하는 사람들은 소위 전문가라는 위원회들이 만듭니다. 네, 그래서 잠깐 제가 몇 가지 예를 좀 드려보려고 그래요. 네. 저 규약, 옆에가 협약이에요. 우리가 맺은 협약들, 그렇죠?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권리 규약은 왜 만들어진 거냐면 그 밑에 시민적, 정치적 1948년도에 세계 인권 선언이라는 천부적인 인권을 보호하자라는 선언을 한번 했어요. 유엔에서 굉장히 중요한 선언이에요. 근데 문제는 그거는 선언에 불과한 거죠. 선언, 그냥 말하고 끝이에요. 이게 하나의 뭐 규약의 어떤 그런 효력도 없고 그래서 구체적으로 좀 규약으로 만들자 해서 만들어진 게 위에 무슨 그 A 규약, B 규약 해서 만드는 거고요. 나머지는 인종, 여성, 그런 아동 권리 협약 이런 것들이 이제 맺어졌는데 문제는 위원회들이 이제 권고를 주기적으로 합니다. 잘했는지 이행했는지 안 했는지 권고를 주기적으로 하면서 동시다발적으로 이제 사용하는 용어가 있죠. 포괄적 차별금지법이 너네 없네 보니까 라고 이제 은근슬쩍 이제 말하기 시작을 합니다. 네, 그러니까 협약에는 포괄적 차별금지법 그런 용어는 있지도 않았고요. 그게 뭔지도 몰랐고요. 그냥 보편적인 인권을 보호하기 위한 물론 인종차별이나 여성차별은 특정한 집단을 이제 대상으로 하는 거지만 근데 위원회들이 집중적으로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막 밀어붙이기 시작을 합니다. 참 제가 몇 시까지죠? 10시 반까지 30분. 네네. 혹시 바람이 제가 너무 직접 와서 그런데 혹시 위로 좀 에어컨 바람. 네네. 죄송합니다. 네. 그래서 보면은요. 협약을 여러분 생각을 하시면 100여 개 국가가 협약을 체결을 하잖아요. 그러면 용어가 구체적이면 문제가 될 수 있어요. 왜냐면 그쪽 나라의 문화와 역사가 있고 그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너무 구체적으로 쓰지 않습니다. 그래서 유엔 문서의 특징은 굉장히 모호하다라는 거예요. 용어가. 이거는 악의적으로 모호한 게 아니라 어쩔 수 없이 모호할 수밖에 없다라는 걸 여러분이 이해해 주셔야 됩니다. 그런데 모호하다 보니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는 것이죠. 그게 위원회의 역할이에요. 위원회의 역할은 뭐냐면 그 모호한 언어를 구체적으로 풀어서 이해를 시켜주는 역할을 하는 게 또 위원회의 역할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 보면은 여성차별, 인종차별하지 말라고 하지 않았냐? 그래서 차별금지법이 필요한 거야. 이런저런 등등등등. 네, 그리고 밑에는 여성차별에 낙태, 법까지 낙태를 너네 지금 처벌하고 있지 낙태 그러면서 이제 우리나라 대상으로 하는 거예요. 지금 2011년, 2014년, 2018년 주기적으로 4, 5년 주기로 유엔에서 이 위원회에서 이제 우리나라의 보고서 이제 그 결과를 보여주거든요. 낙태를 처벌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전면 비범죄하라. 뭐 30몇 주 상관없이 전면 비범죄하라. 근데 문제는 아동권리협약의 위원회들도 심지어는 낙태를 비범죄하라. 청소년 대상에 낙태를 비범죄하라고까지 얘기하고 있어요. 임신 중절 시술 앞에 뭐라고 표현했죠? 안전한 이런 형용사 딱 하나 넣어주는 거죠. 애들 안 그러면 불법으로 음지에서 할 텐데 그렇게 하지 말고 안전하게 시술해줘 그냥 라고 하면서 임신 중절을 시술을 허용하라고 그러고 밑에 포괄적 성교육 네 포괄적 성교육을 표준 밑에 잘렸는데요. 네 의무화하라 라고 하는 게 아동권리협약의 우리 권고사항 중에 하나입니다. 굉장히 지금 위험한 상황이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여러분 넘어가 보시면은요. 그 다음 페이지 혹시 이 부분이 있나 모르겠네요. 네, 이 부분이 그 뒤에 어딘가 나와 있을 수 있습니다. 비슷하게. 네, 나왔네요. 그 페이지가 어딘가 비슷하게 있대요. 네, 그래서 지금 한번 보시면 협약하고 대회 관련해서 조금 더 얘기를 하고요. 저번에 3월 달에는 제가 국가인권위원회를 중심으로 제가 저번에 말씀을 드렸어요. 어떻게 우리나라가 국가인권위원회가 설립이 됐었는지. 네, 혹시 여러분 거기 4가지 나와 있나요? 3가지 있나요? 3가지. 아동권리 협약이 있나요? 네, 그거 잠깐 말씀을 드리면 아동권리 협약은 굉장히 좋은 협약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아동권리 협약이 아닌 아동권리위원회가 문제인 거죠. 네, 제가 거기다가 아마 아동권리위원회가 협약을 어떻게 왜곡 해석했는지 아마 제가 그 글에다가 그 8페이지, 7페이지 아마 제가 넣었어요. 그거 한번 여러분이 따로 보시면 돼요. 건강에 관련해서 아동권리 협약에서 건강에 관련해가지고 위원회가 뭐라고 해석을 했느냐. 건강권에는 뭐까지 포함이 된다고요? 그렇지? 성적 자기 결정권과 재생산 건강. 재생산 얼마나 모호해요. 용어가 되게 모호하잖아요. 여러분 한국말로도 재생산하면은 뭐지? 생식 뭐예요? 생식권, 재생산권, 출산권. 그쵸? 1차적으로 출산과 관련된 권리인가 보다 생각하잖아요. 근데 유엔에서 그거를 정의를 하기를 좀 이따가 재생산권 용어가 안 나오는 것 같아서 잠깐 말씀을 드리면은요. 원래는 대회, 각종 대회가 있는데 거기서 재생산권을 막 언급을 해요. 특히 94년도에 그 재생산권을 전면에 등장을 시키면서 뭐라고 정의를 하냐면요. 자녀를 낳을 수와 간격을 자율적으로 그리고 책임있게 조절할 권리를 재생산권이라고 했어요. 정의도 되게 어렵죠. 잠깐만. 자녀를 낳을 수와 간격을 자유롭고 책임감 있게 조절할 권리. 자녀를 낳을 수를 조절하고 간격을 조절할 권리. 그 안에 무슨 의미까지 포함이 되겠습니까? 낙태의 권리도 포함이 돼. 수를 조절하는 거잖아요. 간격을 조절하는 거잖아요. 그렇게 죄송해요. 그렇게 모호하게 표현이 돼 있어요. 그럼 어때요? 그치. 우리가 그런 권리는 있어야 되겠지. 막 억압하면 안 되잖아. 해서 다 넘어갔어요. 네, 그런 재생산 권리를 지금 여러분이 그 아동권리위원회에서 뭐라고 했어요? 재생산 권리 해놓고 거기 밑에 부모의 그런 허락 없이 비밀 상담도 받을 수 있어야 된다. 걔네들에게 그런 건강 관련된 서비스를 제공해야 된다라고 하면서 위원회가 그렇게 확대 해석을 하고 있어요. 그게 위원회의 역할이에요. 그러면서 우리나라는 협약과 위원회를 동일시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위원회에서 이렇게 얘기를 했어. 그러니까 그게 교육에 반영이 돼야 돼. 막 그렇게 얘기를 해서 지금 교과 과정에 성적 자기 결정권이 교육 교과서에 다 들어가 있어요. 다 도배돼 있어요. 성적 자기 결정권이 뭐예요? 자율적으로 성행위를 할 권리잖아요. 결정할 권리. 그게 성인에게는 어떻게 그냥 오케이라고 하지만요. 아동에게는 그런 권리가 가면 안 되거든요. 아동권리 협약에는 뭐라고 돼 있냐면 보호를 받을 권리가 있어요. 아동은 미성년자이기 때문에 교육을 받을 권리, 보호를 받을 권리가 원래 아동의 권리인데 아동권리 협약 때부터 선택의 권리, 자율적인 선택의 권리까지를 포함을 시켜요. 아동권리 협약이. 네, 아까 전에 지금 아동권리 협약 나와 있죠. 네, 그런데 거기에다가 이런 선택, 이런 게 걔네들의 재생산권, 성적 자기 결정권, 낙태, 재생산권 얘기하지 않았냐?
그러니까 낙태를 비범죄 해야라. 수와 간격을 자유롭게 걔네들도 조절을 해야지 하면서 이 위원회들이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거에 대해서 차별해? 그러니까 차별금지법 필요한 거야. 그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네. 그래서 지금 아동권리 협약도 은근 문제지만 위원회가 그거를 이제 확대해서 낙태, 그런 성적 자기 결정권까지는 다 이제 아우렀다. 그래서 저번에는 비엔나 인권대회 얘기를 했어요. 인권대회는 왜 비엔나에서 이제 인권대회가 있었냐면 보편적인 인권이 아니라 소수자들의 인권에만 집중하는 대회였기 때문에 굉장히 위험한 거예요. 네, 사회적인 소수자의 권리에 일단은 좀 이제는 집중할 때기 않겠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서는 보편적인 천부적인 권리를 이제는 떼기 시작을 했던 대회가 바로 93년도 인권 대회예요. 네, 근데 우리가 보편적인 거는 익숙하잖아요. 상대적인 그런 일반 집단, 그 소수자들의 집단에만 우리가 이렇게 집중하는 게 익숙치 않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걸 위해서 인권 그래서 교육도 시켜야 되겠고 법도 있어야 된다 하면서 만들어진 게 국가인권위원회입니다. 네. 그러니까 국가인권위원회를 집중적으로 제가 다뤘던 것 같고요. 오늘은 94년도 그 카이로 인구 대회 얘기를 조금 해보려고 해요. 이때 재생산권 그게 이제 완전 전면에 등장을 했어요. 이 당시까지만 해도 인구 조절이 전 세계적으로 있었어요. 제가 이제 8월 달에는 인구 조절 얘기를 그때 저출산하면서 했었는데 인구 조절이 전 세계적으로 있으면서 사람들이 굉장히 그것에 대해 반감이 많았어요. 많은 국가들이. 특히 가난한 국가들이 인구 조절이 됐죠. 우리나라도 인구 조절 대상 국가여서 우리나라 인구 이렇게 줄었거든요. 그러다가 90년대는 이제 자동적으로 알아서 줄게 지금 되는 상황이었는데 그러면서 바꾼 개념이 바로 재생산권이에요. 여성에게 자발적으로 권리를 주자. 다 넘어갔죠. 통제가 아니잖아요. 여성들이 알아서 하게끔 해야지 하면서 재생산권이 먹혔고 그러고 나서 등장을 한 개념이 은근슬쩍 등장한 개념이 바로 다양한 가족이라는 개념이 이제 또 은근슬쩍 등장을 했어요. 여러분 다양한 가족 하면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그렇지 뭐 해가족, 대가족, 미혼모 가족 무슨 뭐 그런 가족 생각하잖아요. 다 넘어갔어요. 그래서 다 넘어갔어요. 근데 지금 이때는 이미 포스트 모던 시대예요, 여러분. 네, 그러면 다양한이라고 했을 때 다양한 나오면 이제 위험하다 생각하셔야 돼요. 다양한 가족이라면은 네, 바운더리가 무너졌을 수도 있겠다라는 것까지 여러분 짐작을 하셔야 돼요. 우리가 가족 하면은 정의를 어제도 보니까 교과서 정의에 다양한 그 가족 정의 봤거든요. 정의가 돼 있는데 뒤에 근데 다 변했다. 요새 얼마나 다양한지 하면서 지금 모든 교과서가 다 다양한 가족을 외치고 있어요. 근데 네, 결혼의 정의는요. 가족의 정의는 결혼과 출산 그리고 입양까지를 가족으로 봐요. 남녀 결혼. 그렇죠. 결혼은 당연히 남녀죠. 거기서부터 이제 무너지잖아요, 지금. 남녀 결혼하고 그 다음에 출산. 그래서 입양까지를 이제 작은 의미의 가족이라고 봅니다. 근데 그렇게 정의를 내려버리면요. 거기에 해당하지 않는 공동체들이 많은 거예요. 결혼하지 않고도 살 수도 있고요. 아이를 낳을 수도 있고요. 동물하고도 있고요. 네, 이게 모두가 다 용인이 될 수 있는. 네, 그래서 다양한 가족 개념이 등장을 했을 때 그때는 그 정도는 아니었죠. 90년도까지만 해도요. 일반 사람은 상식적인 선에서 가족을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오케이 하고 다 넘어갔어요. 그게 바로 지금 제가 이게 가져왔는데 이게 인구대회 행동계획이에요. 모든 국가들이 다 이거를 이제 몇백 페이지를 이렇게 읽고 이렇게 보고 사인을 한 거예요. 사인을 한 거예요. 네, 근데 몇백 페이지를 앉아서 이제 그 영어로 된 거를 보려보니까 이해가 잘 안 되는 부분도 되게 많겠죠. 네, 그러니까 회원국들은요, 이거를 어떻게 그날 만나서 뭐 10일, 일주일 동안 앉아서 이런 걸 쓰는 게 아니라 누군가 몇 달 전부터 초안을 작성을 해요. 이 방향성으로 가자. 근데 초안을 누가 작성을 했냐? 소위 그 말하는 전문가들, NGO 집단들이 막 목소리 내고 뒤에서 이제 누구죠? 그 재단들. 뭐 지금 이제 빌 게이츠 재단이 굉장히 앞장서서 WHO의 그 두 번째로 굉장히 지원을 후원을 많이 하는 재단이 바로 빌 게이츠예요.
국가를 넘어섰어요. 국가 차원을 넘어서서 그 재단이 엄청난 돈을 지원을 하고 있고 록펠러 재단이 가장 돈을 많이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건물도 록펠러 땅이라고 했죠. 제가 이제 여기저기서 말씀을 드리는데 그 뉴욕에 있는 그 UN 본부가 이제 록펠러가 기증한 땅이에요. 록펠러가 인구 조절에 아주 앞장섰던 사람이었거든요. 우생학자. 네, 그러면서 재단이 만들어졌고 이제 빌 게이츠도 인구 조절과 재생산을 위해서 본인이 이제 reproductive 재생산 건강을 위해서 인구 조절이 필요하고 그래서 이제 재단을 만든다. 네, 그런 사람들이 뒤에서 재정 지원을 해줘요. 그러면서 초안이 만들어지면서 이제 많은 이제 그 전문가 집단 하면서 이제 국가들한테 이걸 보내주거든요. 초안을. 그러면 보면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모호하니까 다양한 가족 재생산권 뭐 오케이 다 넘어가는 거예요. 넘어가고 네, 그러면서 만들어진 게 이거예요. 그런데 이때까지는 몰랐잖아요. 근데 이제 나중에 위원회들이 거 봐라 지금 몇 페이지 어디 이거 써있지 않냐, 그러니까 낙태를 권리를 인정해줘야지 하면서 위원회들이 그걸 이제 확대 해석하면서 이제 발목 잡힌 거예요. 서명을 해버렸잖아요. 그게 그렇게도 해석이 될 수 있는 거예요. 네, 그거를 제가 조금 이따가 좀 보여드리려고요. 그 다음에 95년도에는 여성대회가 열렸어요. 이때는 워낙 재생산권이라는 개념이 반대하는 국가도 실제 있었어요. 분별의 영이 임했던 반대하는 국가들이 있었죠. 이따 보여드릴게요. 우리나라는 그냥 다 넘어갔어요. 다 사인하고 서구사회에서 그래도 오케이 그럼 우리도 우리는 세계 굉장히 잘 사는 국가 반열에 들어서야 되잖아요. 지금은 이제 선진국이긴 하지만. 그래서 95년도에 재생산권 한번 다시 언급하고 또 하나 더 넣었죠. 성권리, sexual right, 한국말로 성적 자기결정권. 낙태의 권리와 성적 자기결정권을 여성의 권리로 인정을 해버립니다. 네, 그러면서 이 당시 여성대회 때 젠더라는 용어요. 지금 여기 하도 많이 쓰니까 익숙해졌죠. 90년대만 해도 젠더라는 용어는 그냥 학계에서 그냥 그런 사람들끼리 미국에서 그냥 여성 남성을 의미할 때 그냥 쓰는 용어였는데 그게 정책 용어로 등장을 한 거예요. 그래서 남녀 성별하면 섹스밖에 없는데 젠더라는 게 도대체 무슨 의미냐라고 굉장히 이때 엄청나게 논란이 많았어요. 이 용어를 넣네 빼네 하면서 그 대회가 바로 95년도 이 대회, 여기 젠더가 200몇 회 사용이 됐어요. 젠더라는 용어가. 네, 이때 글씨가 또 얼마나 깨알같이 작은지 이 깨알같이 작은 글씨가 이제 200몇 페이지 사용이 된 거예요. 근데 이거를 이제 회원분들한테 검토를 요청을 하지만 아까 전에 말씀드렸듯이 안 보이죠. 네, 아주 일반적인 차원에서 쓰여 있기 때문에, 네, 그렇기 때문에 절대 낙태라는 단어 쓰지 않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다 넘어가요. 이제 그러면서 네, 여성가족부가 이제 우리나라에 만들어졌죠. 오늘은 다양한 가족 얘기를 조금 하려고 해요. 네, 행동 계획에 여기에 5장에 갑자기 가족도 아닌 다양한 가족이라고 딱 등장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 당시는 다양한이라는 개념이 없으니까 이게 없어요. 여기 때부터 없습니다. 죄송해요. 여기부터 지금 없어요. 네, 그러면서 다양한 형태의 가족 하면 은근슬쩍 네, 적인 보호와 지원을 받을 자격이 있다라는 식으로 은근슬쩍 넘어가요. 그렇지. 그러니까 핵가족, 대가족, 뭐 여러 종족이 있을 수 있지. 뭐 장애인 가족, 미혼모 가족이 있을 수 있어 하고 다 넘어갔어요. 그랬는데 딱 이거 이상하다 하고 분별을 한 국가들이 있습니다. 20여 개 국가들. 보시면 라틴 아메리카 대부분의 국가, 온두라스, 니카라구아, 파라과이, 아르헨티나. 네, 선진국은 없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공통적으로 카톨릭 국가 아니면 이슬람 국가. 네, 철저한 기독교 국가들은요. 가족? 이게 무슨 의미지? 이제 하면서 이들이 그거에 대한 이제 반대 발언을 하기 시작을 했어요. 네, 그러면서 가족? 이건 분명히 남자와 여자의 결합을 의미하는 거다. 우리는 그렇게 생각한다. 그런 의미에서 다양한 가족 인정한다. 이제 그런 식으로. 그리고 온두라스는 대놓고 이거 동성결합 그거 거기 포함이 되면 안 된다. 우리는 그걸 인정하지 않는다 하면서 아무도 동성 얘기 안 했어요. 동성애. 근데 온두라스는 그거를 이제 감지를 한 거죠. 동성을 의미하는 건 있을 수 없다. 네, 그리고 니카라구아의 네, 어떤 경우에도 본질은 바뀌면 안 된다. 네, 이게 지금 포퓰리즘과 이제 전통, 그렇죠? 이제 막 그 싸움이 여기서 이렇게 드러났다. 네, 파라과이 우리는 헌법에 이미 남녀 이렇게 명시돼 있다. 네, 그리고 아르헨티나 네,
자녀 생산이 가능한 결합만 가족이다. 이제 그런 식으로 정의를 딱 내려요. 그리고 이제 나머지 20여 개 국가가 이렇게 반대를 합니다. 그러면서 94년도에 뭔가 이상한 걸 감지를 했어요. 그러고 95년도에 대회 때 이제 다들 싸우기 위해서 싸우자고 또 모인 거예요. 이 똑같은 동일한 국가들이 또 반대 발언을 하고 그 앞에는 그 바티칸이 있었어요. 바티칸 시국이라고 하잖아요. 도시지만 가장 작은 국가. 예, 바티칸 시국 카톨릭 국가 아니겠습니까? 네, 낙태를 반대하고 가족을 굉장히 이제 지지하는 카톨릭 국가 바티칸을 중심으로 막 했어요. 근데 바티칸이 그때 엄청나게 발언을 세게 했어요. 뭐 하는 거냐 지금? 지금 인류를 파멸로 이끌려고 하느냐 막 그랬더니 사람들이 아니 어디에도 그 낙태 얘기가 없는데 왜 자꾸 낙태 거리냐 하면서 그때 그 바티칸이 완전 거기 찍힌 거예요. 완전 회의를 분위기를 망친다고. 어디 낙태 얘기하고 있고 어디 지금 뭐 동성 얘기가 나오냐 지금 이상 너무 그렇게 그때 막 한 거예요. 그래서 95년도에는 실제 변호사 끼고 정말 고급스러운 언어로 이제 막 준비를 하고 95년도에 아까 여성 대회 때 가서 싸운 거예요. 근데 그때 또 다른 용어가 또 등장했죠? 성적 자기 결정권에다가 젠더. 막 그래서 좀 밀리고 해서 이제 많은 이런 국가들이 반대를 했지만 대다수의 국가가 뭣도 모르고 넘어가서 그냥 넘어갑니다. 그러면서 실제 다양한 가족이라는 개념이 유엔 안에서 논의가 본격적으로 되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하나 가져왔어요. 유엔 인권이사회. 인권이사회가 여러 협약위원회 중에 하나인데 우리나라 국가인권위원회와 직접적인 이제 소통을 하면서 이제 지침을 내리고 하는 이제 그런 데입니다. 유엔 인권이사회는요 모든 회원국들이 들어간 건 아니고 한 40~50개국 이제 그 컨티넨트별로 대륙별로 대표 국가들 몇 개 해가지고 이제 40~50개국이 모여서 논의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서 논의된 게 나중에는 유엔 총회. 모든 회원국들이 모이는 총회에 이제 넘어가고 해요. 그런데 그러니까 이게 유엔 인권이사회에서 2014년도예요. 이때 2014년도가 뭐냐면 가족의 해. 뭐 10주년, 20주년, 94년도에 아까 제가 가족 뭐 그런 단어가 나와서 가족의 해를 맞이해서 우리 한번 전통 가족을 우리 한번 보호하는 결의를 한번 하자라고 이제 안건을 올린 거예요. 유엔 인권이사회에서. 그랬는데 거기서 이제 난리가 난 거죠. 혹시 이 가족에는 다양한 가족도 있는데 하면서 다양한 가족에 대해서 막 얘기를 하는 국가가 있고 아니다 무슨 소리냐 가족하면 남녀 전통 가족을 의미하는 거다 하면서 나뉘었어요. 전통 가족을 지지하는 다수의 회원국과 다양한 가족을 지지하는 여기에서는 네 여기서 이미 EU 국가 북미 국가 EU는 또 다른 유엔이에요. 또 다른 유엔이다. 유엔과 이제 색깔을 같이 한다라고 보시면 돼요. 네, 이 국가들은요 동성애를 이미 인지하고 있었어요. 왜냐면은 2014년도잖아요. 이때가 이미 94년도 20년간 유엔 안에서 동성애가 논의가 막 본격적으로 되기 시작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은근슬쩍 이미 다양한 가족 안에 동성애가 의례 포함이 될 거라고 지레 이제 다들 짐작을 하고 있었어요. 이제 그런데 지금 우리나라 어디 한번 그래서 보시면은요 세계인권선언에 그런 사람 결의하자 했는데 46개국이 참여를 했는데 찬성이라고 하는 거는 뭐냐면은요 그 전통가족 여기서 찬성이 전통가족이에요. 전통가족 보호에 대한 찬성을 한 국가가 26개 국가고요. 아니다 우리는 다양한 가족을 보호해야지 하고 반대한 국가가 14국가예요. 근데 우리나라는 어디에 표를 줬느냐? 반대. 그러니까 다양한 가족을 지지를 한 거예요. 우리나라는 뭣도 모르고. 그래서 도대체 그 유엔 인권이사에 누가 들어가 있을지 제가 막 찾아봤거든요. 근데 이제 임의로 이제 외교부나 그런 데서 이렇게 넣기도 하고 여기 들어가서 써야 되겠구나. 그 표 하나가 완전 바뀌는 거예요. 분위기를 바꿀 수 있거든요. 네. 근데 계속 우리나라는 일정하게 반대를 하고 있고요. 기권. 도대체 가족의 정의를 모릅니까? 기권이 4국가, 6국가는 돼요. 눈치 보는 거죠. 어디다가 놓을 수가 근데 가족이라는 정의 가지고 논란이 되는 게 지금 너무 이상한 거야. 지금 유엔은 이런 속에 있습니다. 2015년도에 다시 했어요. 다시 결의. 네, 찬성이 그나마 이제 기권에서 저쪽으로 넘어간 거죠. 찬성이 29개 국가, 반대 14국가, 네, 우리나라 일정하게 반대를 계속 표를 하고 있습니다. 이때가 벌써 10년 전이에요. 10년 전. 네, 10년 전에 이미 우리나라는 이제 선진국이다 해가지고 그쪽 편에서 그냥
분별이 안 되면 이렇게 되는 것 같습니다. 이제 그 마음에 하나님의 없으면요 이렇게 되는 거죠. 네. 하도 이런 게 이제 시끄러우니까요. 이제는 그러면 알았어. 다양한 가족에 대해서 한번 가족 보호와 관련해서 보고서를 좀 작성을 해보자 라고 한 거예요. 보호, 가족이란 뭔지 가족에 대해서 우리 좀 보고서를 쓰자 하면서요. UN 인권 최고 대표 사무소라고 HCHR 여기도 굉장히 위험한 데거든요. 여기에서 가족 보호에 대해서 우리가 이런 논의가 있었고 이런 논란이 있었습니다 하면서 가족이란 하면서 보고서를 쫙 써서 총회에 제출을 한 거예요. 왜냐면 총회는 뭐 각종 이사회에서 무슨 논의가 되는지 그거를 이제 정리해서 올리거든요. 제 이 파일 다 드릴게요. 다 있어요. 지금 우리 목사님 다 가지고 계셔서. 근데 여기에서 인권 최고 대표 사무소에서 뭐라고 가족 보호에 대해서 얘기를 했냐면 한글만 보겠습니다. 국제기구들은 이 기구가 문제잖아요. 제가 말씀드렸어요. 회원국이 문제가 아니라 기구들이 문제예요. 네, 위원회들 이 기구들 국가들에게 특정한 형태의 가족을 보호할 것을 요청해왔다. 뭐 WHO나 유네스코나 유니세프나 그런 데서 그리고 같은 맥락에서 유엔의 경제사회 문화권 위원회 이거 위원회 다 위험하다 그랬죠. 위원회도 각 국가에게 뭐를 동성 커플을 법적으로 인정해줄 것을 요청해왔다.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말하는 특정한 형태의 가족은 이퀄 동성 커플인 거예요. 문맥상. 그렇기 때문에 이런 사람들을 포함해서 가족이 보호돼야 된다고 돼 있다 하면서 보고서를 딱 썼어요. 유엔 총회에 딱 올라갔어요. 네, 이게 총회에서 이제 싸움이 났죠. 이거 가지고. 네, 2016년도 1월 달에 이게 올라갔거든요. 근데 다행히도 유엔에는 NGO 단체들이 많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그 느지막하게 옛날에는 한쪽으로 치우친 반성경제적인 NGO 단체들이 많았는데 유엔이 문제인 거를 이미 이제 크리스찬들이 많았어요. 우리는 이제서야 느지막하게 알았죠. 크리스찬들이 밖에서 피켓 시위 하다가요. 유엔 앞에서 피켓 시위 하다가 NGO 단체로 유엔에 들어간 거예요. 그들도 이제 지원을 해서 그 유엔 안에 프로 패밀리 NGO 단체들이 있거든요. 그들이 이제 반대 성명을 한 거예요. 2월 달에 한 달 이후에 그때 다시 모인 거예요. 그때 유엔 총회에다가 다양한 가족에 반대한다. 우리는 뭔 소리 하느냐 하면서 이제 진술을 한 거예요. 뭐라고 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유엔 위원회의 다양한 가족 관련 이 논평은 솔직히 말해서 자칭 전문가 속으로 아는 거죠. 이 사람들은 그 전문 발표되는 거지. UN 회원국들의 합의를 반영하지 않는다. 너무 이야기를 잘했죠. 실제 많은 UN 회원국들, 괄호해놓고 112개국들은 성적 지향, 성 정체성 이런 문제가 나올 때마다 이 일을 제기하고 있다. 이건 절대 합의되지 않은 개념이다. 라는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요약하면 가족, 괄호 굳이 이렇게 괄호까지 해야 돼요. 다양한 형태의 가족도 아니고 동성 커플이나 결혼이나 커플이 이끄는 단위도 아닌 가족, 그 가족, 패밀리, 복수 형태 말고 단수, 그것은 국제법, 즉 구속력 있는 조약에 의해서 강력하게 보호되고 지지받는 유일한 사회 기본 단위다. 가족의 정의를 바꾸지 말라 하고 지금 누구가 싸우고 있어요? NGO 단체들. 다 크리스찬들이에요. 크리스찬들이 지금 싸우고 있어요. 조금 이따가 누군지 제가 말씀드릴게요. 유엔에서 발언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드릴게요. 그런데 어때요? 그 국제기구 중에 하나인 유네스코, 성교육, 포괄적 성교육에 아주 가이드 쓰는 유네스코가 포괄적 성교육 가이드 안에 가족을 어떻게 정의했는지 보시죠. 정의 안 해요. 정의가 없어졌어요. 뭐래요? 가족의 형태는 매우 다양하다. 그러면서요. 예전에는 지금 2018년도 버전이죠. 2009년도 원래 1차 버전에는요. 동성 커플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거 가지고 너무 논란이 되니까 빼고 뭐라고 했어요? 비전통적 가족. 포스트 모던적으로 접근하면요. 비전통 모든 게 다 활용이 될 수 있습니다. 그렇죠. 꼭 인간하고만 가족이 아닐 수도 있는 거예요. 이렇게 돼버리면. 네. 그러면서 뭐래요? 다른 형태의 가족에 대해서 존중하고 차별하면 안 된다. 다른 형태의 가족. 계속 다양한 형태의 가족의 이야기를 유네스코에서도 하고 있습니다. 이런 개념이 우리나라에 안 들어왔을 리가 없어요. 이미 막 찬성했잖아요. 다양한 가족. 네. 한번 보시죠. 우리나라도 싸우고 있어요. 이게 또 안 들어와 있죠. 네, 다 제가 보내드릴게요. 네.
나의 가족관계 이미 원래는요 교과서에 이렇게 버젓이 가족이란 요번에도 이 정도의 정의는 있어요. 근데 나머지가 문제죠. 그 정의 딱 하고 나머지는 다른 얘기인 거죠. 뭡니까? 결혼으로 맺어진 부부와 그들 사이에서 태어난 자녀로 이루어진 그러니까 결혼과 출산까지를 가족으로 봤죠. 그런데 국가인권위원회가 2001년도에 설립이 됐죠. 곧바로 교육에 이제 간섭을 하기 시작을 해요. 국가인권위원회가. 왜냐하면 자체적으로 본인들이 법에다가 썼거든요. 교육에 인권 개념이 들어가야 될 것이고 뭐 할 것이고 모니터를 할 것이고 자체적으로 법안을 만들고 교육부에 계속 지침을 내리면서 뭐라고 해요? 권고를 원서 합니다. 가족의 정의가 매우 협소하대요. 그래서 다양한 가족 형태를 교과서에 넣으래요. 그래서 가족 형태가 절대적이며 고정 불변하는 것이 아니라는 인식을 그런가요? 가족은 바뀌면 안 되잖아요. 그 개념이 포스트 모던적인 해석이죠. 고정 불변하는 것이 아니라는 인식을 가지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라고 국가인권위원회가 공고를 했죠. 그래서 교과서가 어떻게 바뀝니까? 10년 만에 다양한 가족이라고 이미 교등학교 사회와 문화 교과서에 등장을 합니다. 10년 전부터 이미. 그러면서 심지어는요. 저는 처음 봤어요. 첫 번째 1번 함해족. 함해족이 뭔지 아세요? 하우스메이트더라고요. 읽다 보니까 하우스메이트를 함해족. 교과서 이런 식으로 줄여서 넣어도 되나요? 도대체 누가 썼는지 모르겠어요. 이거 교과서가 아닙니다. 공동체 가족 해놓고 밑에 봤더니 비혼, 동성애 은근슬쩍 넣고 비혈연 다 넣었어요. 밑에 심지어는 3번 굉장히 많은 분량을 할애하죠. 동성결혼, 가족을 아주 자세하게 다룹니다. 교과서 안에서. 네, 교과서가 바뀌고 있는 거죠. 국가인권위원회 모니터로 인해서. 네, 심지어는 2015년도 초등학교 보건교과서에도 건강한 가족 얘기만 하면 되는데요. 굳이 다양한 가족 형태를 넣었어요. 그래놓고 은근슬쩍 저 밑에 동성애 가족도 넣어버렸죠. 네. 그리고 이게 이제 우리가 열심히 싸웠던 거거든요. 2022. 지금 이게 교과서로 이제 2025년도에 이제 채택이 되는데 이때는 방향이 나온 거죠. 2022년도에 교육과정. 거기에 보니까 기술과정, 거기에 다양한 가족이 등장을 하더라고요. 근데 이때까지만 해도 제가 그때 다양한 가족에 대한 논의가 이제 관심이 있어서 한참 볼 때였는데 우리는 이거 잘 몰랐어요. 우리 쪽에. 워낙 동성애 막 성 거기에 워낙 집중하다 보니까 다양한 가족까지 우리가 생각할 겨를이 없었는데 너무 많아가지고 뭐 역사도 문제고 뭐 다 그렇잖아요. 네. 그랬는데 다양한 현대 가족에 대한 유연한 태도. 뉴노멀이 뭡니까? 뉴노멀이 아니라요. abnormal이에요. 노멀이 아니면 비정상인 거죠. 정상 아니면 비정상인데 이 세상은 이거를 뭐래요? 뉴 새로운 정상이다. 이거 포스트 모던적이죠. 근데 이것까지는 그냥 넘어갔어요. 근데 이제 세 번째 줄이 문제였던 거죠. 정상 가족 신화에서 벗어나 다양한 가족에 대한 유연한 태도를 가지도록 아이들에게 가르쳐라. 다양한 가족까지는 괜찮았는데 정상 가족 신화래요. 우리가 이제 혈연, 그 결혼 이건 다 정상 가족이라는 거. 이게 신화라는 거죠. 네, 그래서 그때 이거는 아니다. 그런데 이런 용어가 저는 되게 익숙했던 게요. 페미니즘 관련 문서에는 다 정상가족 신화라고 돼 있어요. 모든 문서에는. 그래서 저는 딱 보고 페미가 썼구나라는 게 느껴졌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이 다 교육과정 전문가라고 다 들어가 있는 거죠. 어디나 전문가는 항상 문제이죠. 네, 그래서 발끈했죠 우리가. 그래서 초반에 정상가족 신화에서 벗어나는 법 뺐어요. 근데 뭐가 남았습니까? 다양한 가족은 그대로 남은 상태에서 교과서가 나왔어요. 그래서 이번에 교과서가 실제 나왔는데요. 거기서 끝나는 게 인권위가 교과서 쓰는 과정에 인권 친화적 교과서 길잡이 해서 교과서 쓸 때 다음을 참고하세요라서 또 책자까지 만들어서 전문가들이 지필진들한테 보냈어요. 뭐라고 돼 있습니까? 학부모라고 쓰지 말라요 교과서에. 양육자라고 바꾸래요. 왜냐면 학부모 하면은요 부모 남자 여자의 개념이 들어가잖아요. 남자가 없을 수도 있고 남자가 아니면 여자 둘일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다양한 가족 형태를 포함해야 되기 때문에 양육자. 그래서 다양한 가족 형태를 무조건 넣어라라고 했어요. 그래서 굉장히 우려했는데 그래서 제가 막 눈을 부릅뜨고 다양한 가족 봤는데 다행히 동성이나 뭐 그런 단어는 들어가지는 않았어요. 그랬는데 이제 그 뒤에 토론의 차별금지법
뭐 국가인권위원회 들어가서 한번 확인해 봅시다. 이제 거기서 애들이 이제 확인을 할 수도 있겠죠. 네, 그리고 그 교육뿐만 아니라 정책에도 다양한 가족이 들어가 있어요. 이 국가인권위원회가 항상 문제죠. 네, 국가인권위원회에서요. 우리나라가 기본적으로 건강가정기본법이라는 법이 있어요. 혹시 들어보셨나 모르겠어요. 가정을 건강하게 유지하자. 너무 요새 가정해체가 심하니까 가족이 해체되지 않게 건강하게 지키자 해서 굉장히 건강한 건강가정기본법을 만들었는데요. 페미니스트들이 이제 여성가족부를 장악을 하면서 건강가정기본법을 자꾸 개정을 하려고 그래요. 거기 안에다가 남녀 평등, 성평등, 양성 말고 성평등을 막 놓으려고 그러면서 개정을 막 하려고 2005년도부터 했어요. 근데 국가인권위원회가 건강가정기본법 개정할 때 뭐더라? 다양한 가족도 넣는 거 잊지 말아라 하고 지금 권고를 한 거예요. 그래서 그 당시만 해도 다양한 가족이 설마 아무도 동성을 생각하지 않았어요. 그랬는데 2022년도에 지금 다시 한번 건강가정기본법이 또 개정이 될 위기였거든요. 그래서 열심히 또 크리스찬들이 싸웠는데요. 네, 이때 인권위가 그때 개정될 때 또 이제 보고 권고사항을 보내죠. 아, 성소수자의 기본권을 보장하라라는 어떤 그런 아예 대놓고 표현을 하면서 그런 취지에서 건강가정기본법을 개정을 하라라고 아주 그냥 발톱을 드러냈죠. 2022년도에. 그러니까 이제 인권위는 이미 다양한 가족 안에 뭐를 넣을 생각을 하고 있어요? 네, 동성을 넣을 생각을 하고 있죠. 네. 이런 것들이 우리나라뿐만 아니라요. 전 세계적으로 이제 싸움이 있는데 아까 전에 말씀드렸죠. 교황청에서 다양한 가족, 막 재생산권 막 나왔을 때요. 이렇게 막 발언을 했거든요. UN 그 카이로 인구회의 그때 아까 94년도에 있던 인구회의가 낙태를 전면 금지하지 않는다면 역사상 가장 처참한 대량학살로 이어질 것이다 라고 막 발언을 했어요. 이거에 아무도 동의하지 않았죠. 왜냐면 여기 책에 어디에도 낙태 용어는 써있지 않았거든요. 네, 그래가지고 지지를 많이 못 받았어요. 그냥 같은 카톨릭 국가들만 했죠. 근데 이미 교황청은 그거를 알고 있었어요. 그리고 95년도에 젠더 용어가 채택될 때 이 젠더 동성애를 용인할 수 없다. 이 동성애를 의미하는 젠더일 수 없다. 남녀만 의미한다. 하면서 그때 또 막 세기를 받고 그랬어요. 그리고 베네딕트 교황이 젠더 이데올로기라는 단어를 쓰면서 이거는 인류를 파멸로 이끌 것이다 라고 막 선언을 계속 합니다. 그리고 이 15년도에 또 프란시스 그 교황이 또 대놓고 UN, EU, 미국의 NGO 단체들 명확하게 알아요. 그 뒤에 누가 이거를 조종하는지들이 젠더 이데올로기를 통해서 비서구권을 이데올로기적 식민지화하려고 한다. 이런 표현을 계속 발언을 이제 대표적으로 해주고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많은 크리스찬들이 반대 운동을 이제 하죠. 바로 이 사람들이 그 UN 안에서 프로패밀리 NGO 단체로서 발언을 한 그 단체 중에 하나예요. 네, Family Watch International. 그 가족을 보호하기 위해서 주의하는 거죠. 워치. 주의하는 이제 국제적인 어떤 단체인데 다 크리스찬 학부모 단체입니다. 처음에 다 그렇게 시작했어요. 우리도 다 학부모들이 이제 일어나잖아요. 이 사람들이 지금 뉴욕 앞에 그 건물, 유엔 건물, 그 유니세프 사무실 앞에서 지금 성교육 반대하는 거죠. 지금 유니세프 섹슈얼라이징 성애화하는 거냐 유니세프가. 그러면서 지금 Shame on UNICEF. UNICEF partners with Planned Parenthood. 이게 지금 그 세계 최대 낙태 기구죠. 네, 그 Planned Parenthood 국제가족계획연맹. 우리나라도 국제가족계획연맹에 의해서 지금 인구가 이렇게 줄었거든요. 그 국제가족계획이 연맹이 지금 유니세프랑 지금 합작이 돼서 좀 이러고 있다. 국제가족계획연맹도 엄밀히 말해서 NGO예요. 세계 최대 NGO 단체인데 뒤에서 엄청난 이제 로비를 하고 있지요. 네, 그러면서 이제 열심히 이제 뭐라고 하냐면요. 유니세프는 violates parental rights. 네, 부모의 권리를 침해하는 거다. 교육은 누가 하는 거예요? 부모가 해야 하는 거예요. 원래 교육의 내용과 방향은 부모가 먼저 선택하도록 이미 되어 있어요. 근데 얘네들이 좌지우지하고 있다라는 거를 여기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우리랑 굉장히 비슷한 방향으로 반대를 하고 있죠. 네, 그래서 이제 99년도에 만들어진 이 단체가요. 네, 프로패밀리 단체가 이제는
싸우다 보니까 유엔 안에 들어가서 싸우는 게 더 낫겠는 거죠. 우리도 처음에는 피켓 시위를 시작을 하잖아요. 막 그래서 열심히 모여서 피켓 시위 하는데 100명, 1000명 모여서 피켓 시위 한들 의원들 꼼짝 안 하잖아요. 어디 용 하나 빠는데 그냥 몇만 명 모여 용 하나 빠졌잖아요. 굉장히 비효율적인 싸움이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한 명이 그냥 차라리 의회로 들어가는 게 나은 거죠. 그래서 지금 이번에는 그래도 너무 다행히도 우리 조배수 의원님이 그분이 이제 지금 삼선 끝나고 지금 이제 비례로 다시 들어가셨는데 어제 말씀하신 하나님의 은혜로 지금 비례로 들어갈 수 없는데 들어갔다고 하시면서 지금 우리랑 열심히 싸우시다가 지금 의회로 들어가셨거든요. 안에서 싸우라고 이렇게 나를 보내셨다라고 이제 하나님께서 그렇게 보내신 것 같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안에 들어가서 발언을 하는 게 훨씬 더 효과적인 거죠. 그걸 이분들도 아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 NGO 다문단체로 등록을 해서 유엔에 들어갑니다. 근데 아무나 들어갈 수 있는 건 아니고요. 선발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도 아무나 들어가지 못하니까 이제 싸우는 거죠. NGO 단체들이 막 다 들어가려고. 보세요. 청원을 국제적으로 진행하죠. 국제청원. 지금 여러분도 패밀리 워치 인터내셔널 들어가서요. 청원하실 수 있어요. 들어가면 이름 쓰고 할 수 있거든요. 그리고 유니세프 창대로도 청원하고 똑같아요. 포괄적 성교육 반대한다. 그거 막 청원하고 그래서 계속 이런 사이트 여러분이 들어가셔서 같이 목소리를 내주시고 하면 굉장히 좋습니다. 서명이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또 네, 바로 이 사람이 패밀리 워치 인터내셔널의 대표예요. 젊은 여자 셰런 슬레이터. 사모님이신가 그런 것 같아요. 항상 보면 이제 다 우리 크리스천들 기도하는 분들이 밖으로는 이제 크리스천이다라고 얘기는 안 하지만 그 언어 자체는 굉장히 크리스천적인 언어를 쓰죠. 이제 그래서 패밀리 여기 지금 유엔 안에서 발언을 하는 거예요. 네, 발언을 하고 있고 보시면은요, 패밀리 워치 인터내셔널뿐만 아니라 패밀리 리서치 카운슬 그리고 휴먼 라이프 인터내셔널 지금 생명 보호죠. 이게 지금 패밀리 워치 인터내셔널 이분. 그리고 CFAM, Center for Family and Human Rights. 그렇죠. 목사님이신지. 네, 이제 다 이제 크리스천들. 그분들이 들어가서 실제 발언을 하고 싸우고 있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진화를 하는 거죠. 진화 별로 좋지 않은. 좋아하지 않습니다. 더불어도 좋아하지 않죠, 우리. 함께하는. 네, 프랑스. 이게 언제부터 본격적으로 일반인들이 싸우기 시작을 했냐면요. 프랑스가 동성혼이 합법화가 돼요. 어리버리하고 있는 순간에 2013년도에 합법화가 돼가지고 그제서야 아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지금 다 나온 거죠. 프랑스 사람들. 그렇게 다 개인주의 막 그런 사람들이요. 큰일 났다 하면서 그제서야 모두를 위한 시위. 그래서 가족, 그렇죠. 엄마, 아빠, 자녀 그런 이제 그 그림을 가지고 이제 다 나와서 싸우는 거예요. 그리고 이때는 반젠더, no to gender theory. 젠더 이론 그만 뭐지 그런 식의 이제 시위를 엄청나게 했어요. 이미 만들어진 법이 이 시위 한들 없어질까요? 아니에요. 아직까지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돼서 넘어가기 전에 우리는 끝까지 싸워야 되는 거예요. 네, 다른 데도 가서 말씀을 드리지만요. 법이 넘어가잖아요. 그러면 넘어간다고 다 끝이다 정도로 끝나는 게 아니라요. 당연히 교회도 무너지겠죠. 네, 왜냐면 우리는 그거를 얘기를 하니까. 이제 동성애가 이제 용인이 되잖아요. 동성애라고 하지 않죠. 그들은 성적 지향이라고 하잖아요. 성적 지향이 꼭 동성한테만 끌리는 게 문제인가요? 그렇죠. 그렇죠. 동성한테만 끌리지 않을 수 있어요. 성적 지향. 여러분 포스트 모던적으로 생각하세요. 여러분 그 모델로 포스트 모던적으로 접근해보세요. 성적 지향이 원래는요 이성한테만 끌리는 거였어요. 성적 지향에는 용어도 없었어요. 남자는 당연히 여자한테 끌리는 거예요. 그거는 섹스라는 거 안에 다 들어가 있는 개념이었어요. 근데 다 나눠놨잖아요. 성적 지향이 지금은 동성한테만 끌려요. 우리는 그렇게까지만 해석을 했죠. 근데 그게 이제 뚫렸어. 그러면은 동성한테도 끌릴 수도 있고 이성한테도 끌릴 수 있는 거예요. 양성애가 될 수 있어요. 성적 지향이.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꼭 인간한테만 끌리지 않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그리고 성인한테만 끌리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렇죠? 네. 그리고 그렇죠. 시체한테도 시체성애도 있어요. 시체성애도 다 이게 병이잖아요. 그거를 다 성적 지향이라고 이제 그냥 인정을 WHO에서 해버렸어요. 90년대. 그전에는 병이었거든요. 질환이었거든요. 근데 성적 지향이라는 용어가 들어가는 순간 이제 용인이 되는 거예요. 벌써 그때부터 이제 구멍이 난 거죠. 네, 이제는 기계
성에도 있잖아요. 기계. 자동차 노트북. 네, 지금 막 나오잖아요. 성적 지향입니다. 막 뉴스에 나와요. 기계의 성애자 뉴스에 나옵니다. 그리고 이제는 비가족한테만 끌리지 않을 수도 있어요. 가족한테도 성적 지향이 이제 드러날 수 있는 거죠. 네, 그래서 지금요 성적 지향에서 동성애가 뚫리는 데는요 소아성애를 성적 지향을 인정하기 위해서 대놓고 소아성애라고 하지 않죠. 당연히 그 미성년자의 나이를 이제 줄이고 있어요. 열심히. 미성년이 원래는 18, 뭐 이제 그러잖아요. 20살, 18살. 지금 뭐 14살까지 줄이자까지 내려오고 있어요. 왜냐하면 미성년자와 성관계를 하면은 이거 법적 처벌되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를 안 하기 위해서 14살까지 줄이는 독일, 뭐 그런 데는. 그리고 성적 지향이 이미 이 동성애법이 패스가 됐던 네덜란드 아주 초창기에 패스가 됐던 네덜란드는 이미 수간이 합법화되는 국가였어요. 수간이 용인이 됐어요. 그래서 굉장히 숭한 여행도 굉장히 많이 하다가 나중에 너무 그게 이제 이 동물 그런 저기가 많아가지고 이제 없앴죠. 그 법을 금지를 시켰죠. 금지가 됐다라는 거는 그 전에 인정이 됐던 거죠. 네, 그것뿐만 아니라 지금 한번 보시죠. 넘어가도록 다음 페이지를 좀 넘겨주시겠어요? 이제 커서가 다른 데 가 있는 것. 네네. 지금 폴란드, 크로아티아, 슬로바키아, 뭐 브라질 지금 다 뭐 하는 거냐면요. 동성애 반대, 젠더 반대 지금 이제 활동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스탑 젠더. 이 젠더라는 용어가 문제잖아요. 그렇죠? 네. 그리고 이제 크로아티아 이제 여기는요 원래 이스탄불 협약이라고 여성 인권 보호를 위해서 여성들이 워낙 차별을 받으니까 실제 이슬람 국가들은 그래서 보호를 하기 위해서 협약을 맺었어요. 근데 은근슬쩍 거기에다가 여성 인권에다가 이제 동성애까지 막 늘려고 하는 그런 시도가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러면 탈퇴하자. 그래서 탈퇴 지금 그 운동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지금 현재 이 국가들이요 실제 탈퇴했어요. 이슬람 국가들 중에. 그리고 브라질은 실제 지금 누굽니까? 젠더 그 이론 창시자 주디스 버틀 사람이 2018년도에 브라질 방문했거든요. 난리 났죠 지금. 학부모들이 화가 났어요. 그래서 위에 뭐라 고르헤엄 지옥에는 떨어져라. 페루필리아 소아성애자. 실제 근친상간 소아성애가 법적으로 이게 문제가 되지 않을 수도 있다라는 표현을 발언을 실제 체간에서 했거든요. 네, 이제 그런 식으로 브라질도 열심히 싸우고 있고 젠더 교육도 지금 금지하고 있고요. 심지어는 대학에서 젠더 연구 예산도 삭감해서 젠더 연구를 못하게끔 이렇게 만들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거는 뭐냐면 유럽 안에서 국가 차원에서만 막 싸우는 게 아니라요. 국가별로 막 같이 모이는 거예요. 조직적으로 이제 국제적으로 유럽 안에서 어젠다 유럽이라는 이제 움직임이 안에 각 그 NGO 단체들 그리고 정치인들 의원들 크리스찬 의원들이겠죠. 그리고 돈이 필요하겠지 이런 활동을 하려면 그래서 뒤에 기업가들 크리스찬 재단들 기업들이 이제 연합으로 해가지고 지금 뭐를 하려고 모든 자연 질서의 회복 창세기 1장 27, 8절에 있는 그 자연 질서를 회복하자. 그래서 결국은 프로 패밀리, 프로 라이프 운동을 이제 아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로비도 하고 있고요. 의원들도 실제 여기 이제 정치인들도 들어와 있거든요. 하면서 실제 유럽의 여러 법안에 영향력을 실제 끼치고 있어요. 그래서 발의가 되지 못하도록 이제 그런 거를 이제 열심히 하고 있다라는 거. 이거는 이제 전 세계적인 국제 가족 기구예요. 유엔이 있으면 이제 이런 국제 가족 기구도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International Organization for the Family 해가지고 97년도에 결국은 다 이제 크리스찬들에 의해서 이런 모든 것들이 시작이 되죠. 네, 결성돼서요. 지금은 전 세계적으로 그 많은 국가들이 모여서 2022년도에 우리 열심히 교과서 반대 운동할 때 멕시코시티에서 세계 가족 회의가 멕시코시티에서 열렸어요. 그래서 정말 많은 국가들이 여기 참여를 했고 아시아 국가는 하나도 없더라고요. 너무 안타깝게도. 그래서 저는 보면서 우리나라가 여기 들어가야 되겠다. 그래서 같이 연대해서 유엔의 자문으로 들어가야겠다. 지금 유엔 자문에요. 우리나라 몇 개 들어가 있어요. 민변. 민주 변호사들 그리고 YWCA 뭐 그런 그리고 뭐 그린피스 우리나라 뭐 그런 NGO 단체들이 실제 유엔 자문으로 다 들어가 있어요. 우리나라 몇 개 발 빠르다. 우리 뭐 했지? 교회 안에서 여기가 좋사오냐고 기도하고 뭐 그것만 했구나 라는 생각. 그래서 너무 우리가 그 보수가 그게 문제인 거예요. 보수 유지만 하는 거잖아요. 유지. 될 줄 알았죠. 유지가 될 줄 알았죠. 근데 열심히 뒤집으려고 싸우는 사람들은 네, 이제 그렇게 발빠르게 진행.
이런 식의 움직임들이 있다는 거예요. 헝가리, 저번에 제가 저출산 말씀을 드릴 때 헝가리를 예를 들었는데요. 헝가리도 아주 엄청나게 열심히 이제 싸우고 있는 국가 중에 하나인데요. 원래 이 국가는 2003년도에 이미 차별금지법이 통과된 국가예요. 그리고 보시면 2009년도에 동성 커플을 법적으로 인정하는 시민결합법도 통과가 된 국가예요. 굉장히 좀 앞서 나갔던 국가였죠. 그러다가 2011년도에 철저하게 성경적으로 전환을 해버립니다. 그 우르반 총리가 이제 크리스찬이거든요, 카톨릭. 그러면서 헌법을 먼저 바꿔요. 근간을 바꾸죠. 생명 중심. 생명은 뭐다? 그 출산이 아니라 그 수정 순간부터 생명이 시작된다라고 헌법에 명시를 해버렸어요. 그러니까 몇 주 싸울 일도 없어요. 그냥. 그리고 전통 가족, 결혼은 남자와 여자가 하는 거다. 그리고 엄마는 여자여야 하며 아빠는 남자여야 한다라고 굳이 다 아는 거를 굳이 그렇게 헌법에 명시까지 합니다. 왜냐하면 그렇게까지 안 해놓으면은 이제 바뀔 수 있기 때문에. 네, 그러면서 2018년도에는 아예 전면 젠더 교육, 젠더 연구 다 금지를 시킵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 나라도 뭐가 문제냐면은 출산율이 너무 떨어지는 게 문제예요. 심지어는 우리나라랑 비둥비둥했고 2011년만 해도 여기는 안 나와 있는데 우리나라보다 출산율이 더 떨어졌던 국가예요. 근데 국가의 방향성을 바꿨어요. 그렇죠. 생명 중심, 가족 중심으로 그렇게 하면서 2018년, 19년도에 아이를 낳으면 막 파격적으로 이제 재정을 지원을 해주는 거예요. 여기 다 제가 좀 써놨는데요. 나올 거다 예정이면 일단 먼저 빌려주는 거죠. 나올 거야? 오케이. 그래, 2년치 평균 그 연봉 정도의 금액을 먼저 빌려줘요. 그리고 나서 5년 안에 한 명을 출산을 하면요, 이자를 전면 면제를 해줍니다. 그리고 또 그 이후에 2명을 출산을 하면요, 그 대출금 3분의 1을 또 면제를 해줘요. 3명을 출산을 하면요, 대출금 전액을 면제를 해주는 거예요. 그리고 4명을 면제를 출산하면요, 평생 근로소득세까지 면제를 해주는. 네, 그래서 헝가리가 출산율이 확 올라가는. 네, 대놓고 눈에 띄죠. 그리고 혼인율도 올라가는. 결혼해야 집을 사고 결혼해야 돈을 벌고. 그래서 오히려 코로나 때 결혼이 더 증가했어요. 결혼이. 네, 하는 한국이다. 미국. 솔직히 미국이 막 너무 앞서간다 뭐 그런데요. 솔직히 동부하고 서부만 극단적이고요. 미국은 지금 지도 뒤에 보시면요. 여기를 우리가 바이블 벨트라고 하잖아요. 바이블 벨트. 남친예교단이 이제 완전 장악을 하는 바이블 벨트죠. 바이블 벨트는 철저하게 성경의 말씀을 중심으로 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도. 네. 그래서 많은 지금 캘리포니아 사람들이나 이쪽에 워낙 비싸기도 하고 교육이 무너졌잖아요. 그래서 다 요새 이제 텍사스, 달라스가 이제 워낙 큰 도시기도 하고 이제 달라스로 다 모여들어서 달라스 집값이 막 올라가는. 제가 이제 그때 달라스 있었거든요. 그래서 막 집값이 저는 뭐 상관은 없었지만 이제 그러면서 달라스가 더 이제 커지는. 네, 이제 그런 거를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미국이 그런 주들을 제외하고는요, 지금 다 젠더 교육에 반대해요. 많은 학부모들이 일반적인 교육을 원하지, 그 동성애 그거 원치 않습니다. 본인이 아무리 젊었을 때 어떻게 놀았더라도 자기 자식들은 그렇게 노는 걸 원치 않아요. 그렇잖아요. 내 자식만큼은 이제서 이제 정신 차리고 이제 우리가 그러잖아요. 네, 이런 게 미국 학부모도 똑같은 것 같아요. 그래서 젠더 교육 금지라는 게 뭐냐면 학부모의 동의를 받고 하려면. 그리고 초등학교 때는 젠더 얘기하지 마라, 동성 얘기하지 마라는 그런 법, 그리고 도서관에 그런 관련된 도서도 비치하지 마라라는 그런 법이 이제 한 15개 이후 2022년도 때가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낙태 그거에 대해서 이제 반대하고 이제 법이 바뀌면서 이제 완전히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미국이 낙태를 제한을 하고 있죠. 정말 수많은 주들이 이제 낙태를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 일부 제한을 두고 있다라는 거. 미국이 다 무너지지는 않았다. 그래도 그 안에 이렇게 하나님 기도하고 무릎 꿇고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다. 우리나라도 만만치 않게 우리 엄마들 무섭잖아요. 우리나라 치맛바람이 여기까지. 네, 그래서 2006년도 7년도부터 동성애 반대 운동이 있었죠. 이용희 교수님, 좀 이따 오시는 우리 이용희 교수님을 중심으로 해서 이제
아직 중심으로 해서 이렇게 운동이 시작이 됐습니다. 기rom필 교수님을 통해서 재작년에 동성애 퀴어 축제 봤는데 이 한쪽을 다 메꿨죠. 한 10만 명 왔다고 아마 이 중에서도 시청 앞에 오셨던 분이 있으셨을 것 같아요. 2022년도에 어마어마하게 모였습니다. 그때 진짜 하나님의 그 약간 임재를 막 저는 느꼈어요. 제가 이렇게 어떤 그런 게 있거든요. 저 약간 영적으로 순간 예민해질 때가 있는데 그때 막 그 헛구역질과 막 그런 게 여기를 갔는데 하나님이 여기 굉장히 기뻐하시는구나라는 게 좀 느껴졌어요. 이제 이게 올해 7월입니다. 이거는 뭐냐면 예전에 여기까지만 채웠거든요. 이때는 그 밑에 숭례문까지 채운 거예요. 지금 이게. 네, 그래서 그냥 저기 차선 저기를 다 이제 메꾼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갈수록 이제 커지고 있죠. 지금 우리가 이렇게 싸워 나가지 않으면요 무너질 수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10월 27일은 이제 전 교단이 다 모이기로 했잖아요. 감리교단은 어떤지 모르겠는데 모든 교단이 다 결의를 했어요. 총회 때 10월 27일 날 가서 200만 우리 예배를 드리자. 이거는 뭐 정치의 문제, 이념의 문제가 아니라 이 나라를 우리가 지켜야 된다. 크리스찬밖에 없어요. 이 모든 문제를 이제 우리가 회복시키려면 우리 크리스찬밖에 없습니다. 한데 모아야 돼요. 서로 생각이 다르다 하더라도 이때는 모여야 된다 해가지고 그때 총회에서 막 결의하고 그래서 저는 침례교단에서 침례교 총회 있었거든요. 그때 결의 됐냐고 막 물어보고 했는데 결의까지는 아니지만 그때 참여를 독려한다라는 식으로 분위기를 다 만들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감리교단도 어떤 분위기인지는 제가 모르겠지만 그래도 개별 교회들이 많이 참석을 하고 아니면 이제 개인적으로라도 꼭 오셔가지고 이제 그 은혜를 여러분이 맛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는 이 사진을 보면요, 이건 진짜 하나님의 은혜다. 네, 지금 보시면 이게 빨간 게 뭐냐면요, 공산주의 시대 때 다 빨갛죠? 이 지역이 다 빨간데요. 어떻게 우리나라 그쪽만 흰색인 거예요. 딱 보면요, 이럴 수 없어요. 그냥 감쪽까지 다 그냥 빨개야 맞는 거예요. 근데 그 부분만 하얘요. 하얗다는 건 크리스티아니티, 기독교. 그렇죠? 이쪽은 다 하얗잖아요. 유럽 다 하얗잖아요. 네. 근데 이때 우리나라는 진짜 하나님이 보호하사 진짜 이거는 하나님이 지켜주신 거라고밖에 우리는 이해할 수가 없어요. 진짜 크리스찬들이 우리나라를 세웠고 크리스찬들이 여러분 아는 그 우리 유관순 할머니 그분도 크리스찬이었잖아요. 근데 그분들 보면요 다 크리스찬이었어요. 싸우시는 분들 국회 첫 그 재헌국회 때요 기도를 30분을 했다고 여러분 아시죠? 재헌국회 때 교회가 아니라 국회 때요 대표 기도를 했대요. 교회도 아닌데 30분을 했는데 많은 분들이 다 일어서서 아멘 아멘 하셨다잖아요. 왜냐면 그 90%가 다 크리스찬이었어요. 국회 들어가셨던 분이. 그분들이 이 나라를 세우신 거예요. 이승만 대통령도 하나님을 만나셨잖아요. 완전 거듭나서 이제 그래가지고 이 나라가 크리스천 국가가 됐잖아요. 근데 이 지금 다 공산주의 다 넘어갔죠. 지금 없잖아요. 근데 이 기독교 국가라는 이 국가들이 지금은 뭘로 넘어갔어요? 동성애. 원래 이 기독교 국가였던 이 국가들이요 이제는 동성애로 넘어갔어요. 이게 영적 전쟁이요 쉼이 없는 거예요. 공산주의가 무너지는 듯 하니까 이제는 뭐가 공격이 와요? 동성애, 그렇죠? 가족,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이렇게 저렇게 계속 무너뜨리는 거예요. 지금 우리는 거기 위기에 아주 있다라는 거예요. 공산주의는 우리가 열심히 안에서 내부적으로도 싸우고 있지만 네 이제 그런 상황이다. 그래서 지금 기독교 국가가 지금 다 동성애 국가로 다 넘어갔다. 지금 파란색이요 다 기독교 국가예요 원래는. 근데 그 국가가 다 공통적으로 동성애 국가로 다 넘어갔다. 우리나라도 얼마 남지 않은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진짜 한 목소리를 내주셔야 돼요. 네, 그래서 이제 그냥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결국에 다 하나님을 거부하는 사람들이 만든 이 세상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각종 이론들이 등장을 했죠. 거기서 끝난 게 아니라 이제는 유엔을 통해서 전략적으로 이런 것들이 다 이제 각국에 스며들어 있고 우리나라는 아주 그냥 적극적으로 그걸 다 수용을 해서 법과 교육과 미디어 뭐 다 들어가 있습니다. 네, 거기에서 여러분이 이제 싸워 나가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성경을 읽을 때요, 우리는 성경 말씀만 읽는 게 아니라 성경을 통해서 세상을 읽어야 되거든요. 지금 이제는 그래야 돼요. 그러니까 다음 세대 교육, 성경만 하는 게 아니라요. 그래서 세상이 지금 어떻게 돌아가는데 성경
성경을 이제 저기로 삼아서, 그렇죠? 삼아서 세상을 우리가 봐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뭐 여러분 너무나도 잘 아시는 말씀이잖아요. 이게요, 그냥 어느 뭐 집단, 어느 뭐 단체 대상, 뭐 정부를 이 대상을 쌓는 게 아니라 이거는 그냥 어마어마한 영적 전쟁인 거예요. 전 세계적으로 이런 영적 전쟁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위해서는요, 저는 전신갑주 이러지 않고는 넘어가는 거예요. 그냥 가만히 있으면 우리는 그냥 당할 수밖에 없는 싸움이다라는 거를 여러분이 아시고, 진짜 이젠 전쟁이구나, 그런 생각을 하시고, 쉬는 거는 하늘나라 가서 쉬는 걸로 끝까지 싸우시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